인천의 바람은 바다 냄새를 싣고 골목 끝까지 들어왔다. 항만에서 올라오는 염기와 시장 골목의 국물 냄새, 장독대에서 스며 나오는 된장향이 뒤섞여 이 집의 아침은 늘 오래 묵은 잔과 같다. 한옥풍으로 리모델링한 3층 주택의 마루는 햇살을 받아 반들거렸고 온돌의 열은 밤새 묵은 냉기를 밀어냈다. 김선자, 65. 남편을 먼저 보내고 새 아들을 키워낸 세월이 그녀의 손마디를 굽게 만들었지만 저 손은 아직도 반듯하게 상을 차리고 김치를 뒤집는다. 축이 조금씩 느슨해진 몸과 달리 마음은 여전히 낮은 자리로 내려앉아 누군가의 밥숟가락을 먼저 챙기는 편이었다. 막내 박민준, 35. 구청에서 일하는 성실한 공무원이다. 말을 아끼고 야근이 잦다. 그의 아내 이지원, 32. 네일숍을 하는데 손님이 붙으면서부터 눈빛이 바빠졌다. 하이힐 굽소리가 현관 타일에 탁탁 박히면 집안의 공기도 살짝 긴장했다. 어머님이라 부르던 목소리는 결혼 초보다 얇아졌고 웃음은 그보다 더 빨리 마르고 사라졌다. 어느새 1층 거실은 소파보다 시술 의자가 자리했고 과감한 조명이 미용기기를 반짝이게 했다. 장독대 위로 장갑이 말라갔고 남편 사진이 걸린 작은 불단은 레이스 커튼의 주름 사이에 비켜 앉았다. 저녁밥을 지을 때면 선자는 습관처럼 볶음팬을 미리 달군다. 오늘 반찬은 멸치볶음, 콩나물무침, 조기 1마리. 시장 할머니가 오늘 것 좋아라며 내민 배추로 담근 김치가 첫맛을 냈다. 겨울 공기가 서늘해지고 있기에 김치의 아삭함은 살아있었고 된장찌개는 모자란 단맛을 무의식적으로 메웠다. 민준이 먼저 들어왔다. 넥타이를 느슨하게 풀며 다녀왔습니다 하고 손을 씻어 식탁에 앉았다. 이지원은 이어서 들어오며 전화기를 귀에 댄 채네. 고객님, 내일 오후요? 예약 조정 가능해요 하고는 식탁 대신 택배 박스를 뜯었다. UV 램프가 반짝였다. 밥 차렸다. 앉아라. 선자의 목소리는 여전히 낮았고 그 낮음은 누구도 거절하기 어려운 그러나 쉽게 지나치는 종류의 배려였다. 자리 잡고 앉은 이지원이 젓가락을 들다 말고 민준을 훑었다. 오빠, 우리 이번에 신도시 쪽 1층 상가 계약 알아봤잖아. 보증금만 1억 5천이래. 장사 제대로 하려면 자리 좋은 데 들어가야 돼. 말끝이 상위의 김치 접시에 살짝 섞여들었다. 민준이 선자를 슬쩍 보았다. 선자는 콩나물을 젓가락으로 모아놓으며 대답했다. 그래, 자리는 중요하지. 근데 보증금이 그렇게나 하니. 너희 저축은 얼마나 모였니? 지원이 기다렸다는 듯 시선을 돌려 선자를 향한다. 어머님도 아시잖아요. 우리 둘이 벌어도 요즘 물가에 모이질 않아요. 어머님 계셨던 적금은 얼마나 있으신데요? 혹시 도와주실 수 있어요? 선자는 잠시 멈칫했다. 지금 말한 한마디가 무엇을 흔들지 정확히 알지는 못했다. 그러나 누구든 자기 노후의 작은 울타리를 묻는 질문 앞에서는 본능적으로 몸을 웅크리기 마련이다. 나도 병원비가 걱정이라. 그래도 뭐 노후 자금으로 한 1억 정도는 있어야지. 목소리는 어느 때처럼 담담했다. 사실과 과장 사이 어디쯤인 문장. 그 말 한 줄이 바로 연못의 수면이었다는 걸 그때는 몰랐다. 작은 돌 하나가 던져졌고 잔물결이 퍼지기 시작했다. 지지원의 젓가락이 접시에 덜컥 내려앉았다. 눈썹이 미세하게 올라갔다. 1억. 그럼 딱 보증금이네요. 어머님, 집은 저희가 책임지고 꾸려갈게요. 어머님은 노후에 필요한 돈만 있으시면 되잖아요. 지명에 우리 쪽으로 바꿔주시면 어떡해요? 대출도 더 쉽게 나오고요. 민준이 서둘러 말을 덧댔다. 지원아, 지금 그렇게 바로 말씀드리면 지원이 고개를 젓는다. 현실적으로요. 어머님 연세면 대출도 안 나오고 세금도 복잡하고 어차피 오빠가 막내고 같이 사는데 전입도 우리 쪽이잖아요. 합리적으로 가자고요. 선자는 조용히 수저를 내려놓았다. 온돌의 열이 발바닥으로 전달되었지만 종아리 위쪽부터 서늘했다. 집은 아직 내가 숨쉬는 곳이다. 너희가 사는 집이지만 내가 남편이랑 한 장 한 장 쌓아 올린 집이기도 하다. 명의는 아직은. 그럴 때가 아니다. 지원이 미소를 지어 보임과 동시에 그 미소의 얇은 껍데기가 금세 벗겨지는 것을 스스로 눈치채지 못했다. 어머님, 오해하지 마세요.
저희가 뺏는다는 게 아니라 구조를 바꾸자는 거예요. 그리고 어머님 계좌에 1억이면 솔직히 요즘 세상에 큰 돈도 아니잖아요. 병원비는 건강보험 있고요. 선자의 젖은 눈이 반짝였다가 금방 말랐다. 손등 위에 핏줄이 떠올랐다. 큰 돈도 아니라는 말의 경박함은 평생 주머니를 여는 일이 서툴렀던 그녀에게 큰 소리처럼 박혔다. 남편이 살아있을 때 한겨울 시장에서 장갑을 벗고 잔돈을 세던 손, 셋째가 아파 응급실을 달리며 편의점 김밥을 아이에게 먹이고 자신은 물만 마시던 밤, 그런 밤들로 만들어진 돈을 누군가는 별거 아니다라고 말한다. 식탁의 공기가 무거워졌다. 민준이 눈치를 살피다가 물컵을 들이켠다. 지원아, 오늘은 밥이나 먹자. 얘긴 천천히 하자. 지원은 웃음기 없는 미소를 한 번 더 올렸다. 웃음의 각도와 속도가 전혀 따뜻하지 않았다. 천천히 해서 놓치는 게 너무 많았죠. 오빠,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상위에 조기 반 토막이 남겨졌다. 선자는 본능처럼 그 생선을 뼈에서 조심히 떨어내 접시 한쪽으로 모았다. 아들의 접시에 조용히 얹어준다. 민주는 고개를 숙이고 조용히 엄마라고 불렀지만 이어지는 말은 없었다. 밤 공기가 골목을 타고 들어오자 창틀이 살짝 떨렸다. 지원은 1층 시술 의자를 닦았고 텔레비전 소리는 낮게 깔린 채로 홈쇼핑 진행자의 활기가 허공에 메아리 쳤다. 선자는 방으로 들어와 장롱 서랍을 열었다. 낡은 통장들이 보였다. 글씨가 바랜데도 은행명과 계좌번호는 또렷했다. 그 아래 남편의 공책, 마지막 페이지에 삐뚤빼뚤한 글씨가 남아있었다. 자존을 잃지 말자. 집은 숨이 붙어있는 동안 내 이름이어야 한다. 선자는 손끝으로 그 문장을 한 번 더 더듬었다. 문득 마루 쪽에서 발소리가 멈추고 지원의 목소리가 문지방 너머로 흘렀다. 어머님, 내일 구청 가는 길에 등기소도 들러요. 상담만 받아도 돼요. 선자는 방문을 완전히 닫지 않은 채 아랫목에 앉아 담요를 무릎에 덮었다. 상담은 내가 해라. 내 이름으로 된 집은 아직 내 삶이다. 짧았고 건조했다. 그 말의 마른 질감이 누군가에겐 곧장 가시처럼 느껴질 것이다. 지원은 대답하지 않았다. 굽소리만 현관 타일을 한 번 더 두드렸다가 사라졌다. 밤이 깊어지자 집이 잠들었다. 전기장판의 미지근한 온도와 달리 선자의 가슴께에는 파도가 일었다. 말로 다 담지 못하는 감정의 부스러기들이 눌리고 쓸리고 때로는 날카롭게 튀어오른다. 그녀는 이 집에서 자신의 목소리가 얼마나 얇아졌는지를 알고 있었다. 누군가는 어머님은 착해서라고, 누군가는 고집이 세서라고 말하겠지. 하지만 본질은 한 가지였다. 그녀가 감내해야 할 모멸감의 단위가 늘어나고 있다는 사실. 그리고 그 모멸감은 다름 아닌 사랑해야 마땅한 사이에서 흘러나온 것이었다. 이튿날 아침, 세면대 앞에서 얼굴을 씻으며 그녀는 자신의 눈을 바라보았다. 노안이 와서 잘 보이지 않는 선들이 알 수 없는 자기 연민과 분노 사이를 그렸다. 물기를 닦으며 거울에 낮게 말했다. 선자야, 내가 지켜야 할 건 돈이 아니다. 숨이다. 장독대 위에 햇살이 조금 더 올라왔다. 배추김치가 익어가는 소리, 된장 뚝배기가 작게 끓는 소리, 골목을 건너며 들리는 아이들 등교 발걸음이 한꺼번에 집안을 채웠다. 그 소리들은 한때 그녀에게 집의 정의였다. 그런데 요즘 같은 소리가 다른 뜻으로 들렸다. 안부가 아니라 경계처럼. 저녁, 다시 상이 차려졌다. 민주는 하루 종일 굳어있던 어깨를 내리고 앉았다. 지원은 오늘도 늦었다. 식탁에 놓인 젓가락을 바라보다 민준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엄마, 집 얘기는 나중에 해요. 우선은 엄마 건강부터. 선자는 끄덕였다. 그래, 건강이 제일이지. 그리고는 덧붙였다. 민준아, 너한테 미안한 얘긴 아닌데 어제 내 아내가 내가 집 명의를 넘기라고 하더구나. 넌 어떻게 생각하니? 민주는 대답 대신 물을 마셨다. 유리컵의 맑음이 목을 타고 내려갔다. 엄마가 원하는 대로 하세요. 다만 싸우지 않게만. 그 말은 비겁함과 선의 사이에서 곧게 서 있으려 애쓰는 줄타기였다. 선자는 그 줄을 본다. 그리고 그것이 곧 끊어질 것을 짐작한다.
그날 밤 지원은 돌아오자마자 서랍을 열어 서류를 꺼냈다. 내일은 꼭 등기소 가요. 선생님도 그러시던데 어머님 연세면 상속보다 생전 증여가 절세래요. 말끝이 산책하듯 가볍다. 선자는 이를 악물지 않는다. 대신 마음속에 작은 선을 하나 그었다. 넘지 못하게 하려는 선이 아니라 언젠가 자신이 넘어야 할 선. 집안의 공기가 배합이 잘못된 향수처럼 어지러워졌다. 사람 냄새가 사라지고 계산이 남았다. 그 계산의 숫자판 위에서 그녀는 처음으로 떠날 준비라는 키를 눌러본다. 창밖으로 바람이 불었다. 인천의 바다는 보이지 않지만 바람만으로도 알 수 있었다. 그 바람이 먼 데로 가라고, 오래 묵은 방에서 나가보라고 등을 토닥이는 듯했다. 아직 넘어지지 않았지만 몸의 균형은 이미 다른 방향으로 쏠려 있었다. 그녀는 잠들기 전 마지막으로 남편의 공책을 펼쳤다. 집은 숨이 붙어 있는 동안 내 이름이어야 한다. 그 문장을 천천히 접었다. 그리고 스스로에게 대답했다. 맞아. 숨. 다음 장의 빈칸이 하얗게 빛났다. 거기에 무엇을 쓸지는 아직 아무도 모른다. 그러나 적어도 더 이상 남이 대신 적게 두지는 않겠다고 그녀는 조용히 결심했다. 인천의 겨울은 바람 속에 금속성의 서늘함이 섞여 있었다. 항만 쪽에서 밀려오는 바람이 골목의 각진 모서리를 돌아 집 안으로 스며들면 마루에 깔아 둔 돗자리에 기가 들썩거렸다. 그럴 때면 김선자는 본능적으로 아궁이 불을 한 번 더 돋우고 부엌문을 닫았다. 온기가 달아나지 않게, 소음이 들어오지 않게, 마음의 문까지 닫히지 않게. 변한 것은 바람이 아니었다. 집의 결이 달라지고 있었다. 1층 거실의 볏짚색 장판 위에는 이제 내일용 의자와 UV 램프가 놓였고 벽에는 제품 설명 포스터가 몇 장 붙었다. 선자가 매일 아침 닦아내던 유리문에는 시술 시간표가 붙었고 노란 메모지에는 예약자의 이름이 빼곡했다. 어머님, 손님 오실 때는 주방 쪽으로만 다니세요. 앞쪽은 좀 단정하게 보이게요. 이지원의 말투는 부탁처럼 시작해서 지시로 끝났다. 민주는 고개를 끄덕였고 선자는 그래 하고 물러섰다. 밥상을 차리는 일도 달라졌다. 예전에는 6시 반이면 모두가 자리에 앉았다. 큰아들과 둘째가 집을 떠난 뒤에도 습관은 남아있었다. 요즘은 6시 반에 손님이 들어오고 7시에 또 들어오고 8시 반쯤 지원이 피곤한 얼굴로 내려오면 그제야 젓가락 소리가 났다. 그 사이 선자는 자신의 그릇을 들고 부엌 끝 작은 의자에 앉아 밥을 마쳤다. 엄마, 같이 먹지. 민준이 한 번쯤 말했지만 지원의 시선이 스치면 먼저 드세요. 어머님으로 바뀌었다. 같이 먹는 일에는 빈도의 힘이 있었다. 자주 할수록 가능한 것이고 뜸해지면 더 어려워지는. 그녀는 소리 없이 부엌을 줄였다. 한 번에 많이 끓이던 찌개를 반으로 줄이고 생선을 한 마리 사면 반은 소금에 절여 냉장고에 넣었다. 늙은 사람의 허기가 크지 않다는 것을 몸이 먼저 알았다. 그래도 끓이기 시작하면 손이 먼저 움직였다. 멸치와 다시마를 우려 국물을 만들고 대파를 송송 썰어 넣고 간장 한 숟갈을 더해 맛을 잡았다. 알맞게 익은 배추김치를 꺼내 두부를 곁들이면 밥 2숟갈은 그냥 넘어갔다. 밥이 넘어가는 목구멍과 달리 말은 잘 넘어가지 않았다. 시장은 여전히 그녀의 세계였다. 신포시장 골목 끝 늘 앉아있던 채소 할머니가 선자 왔어 하고 손을 흔들었다. 아이고, 손이 더 말랐네. 장갑 껴. 할머니의 말에 선자는 웃었다. 손은 오래 쓰면 마르지. 남편이 살아있을 때 그와 함께 새벽 바다로 나갔다가 들어오는 길에 순댓국 한 그릇을 나눠 먹던 기억이 눈가에 떠올랐다. 남편은 늘 회색 목도리를 둘렀다. 매서운 바람에 코끝이 빨개지면 그는 장갑 벗은 손으로 그녀의 등을 토닥였다. 선자야, 돈을 모으는 건 밥을 먹기 위해서만은 아니야. 늙어서도 사람이 사람 대접을 받으려고 모으는 거다. 그가 떠난 뒤에도 그 말은 오래 남았다. 돈을 품위로 바꾸기 위해, 품위를 밥처럼 챙기기 위해 그녀는 길게 걸었고 오래 참았다. 집에 돌아오면 풍경은 더 선명하게 달라져 있었다. 거실의 일본산 소파는 창고로 들어가고 그 자리를 채운 흰색 선반에는 다양한 젤과 색색의 팁이 진열되어 있었다. 누군가의 발소리가 현관에서 규칙적으로 들렸다. 하이힐의 박자였다. 손님 오셨어요.
어머님은 안쪽으로 지원의 말이 날아오면 선자는 앞치마를 벗고 안방으로 몸을 숨겼다. 그녀의 안쪽은 점점 더 안쪽이 되었다. 현관에서 보이지 않는 자리, 손님 눈에 띄지 않는 자리, 집이라 불리지만 그녀의 존재가 얇아지는 자리. 민주는 어디쯤 있었을까? 그는 늘 중간에 있었다. 출근길에는 슬쩍 미안해를 쓰다듬는 눈길을 남기고 퇴근길에는 오늘도 수고했어요를 덧붙였다. 하지만 중간이 늘 착한 건 아니었다. 중간은 때로 비겁함의 다른 이름이었다. 지원아, 엄마가 올라가는 계단은 조심해야 하니까 2층 방을 우리 작업실로 쓰자. 지원의 말에 민주는 말끝을 흐렸다. 어머니 계단 오르내리면 위험하잖아. 1층 작은 방도 따뜻해. 온돌 틀면 되고 마른 걱정의 옷을 입고 왔지만 걱정과 편의의 경계는 모호했다. 선자는 이불을 들고 작은 방으로 내려가며 중얼거렸다. 내려가는 건 쉽지. 올라오는 건 어렵지. 작은 방은 생각보다 빨리 눅눅해졌다. 창문 틈으로 바람이 슬며시 들어오면 벽지가 미세하게 떨렸다. 겨울 장마라도 오듯 한기가 바닥에서 올라오면 선자는 전기장판을 한 칸 더 올렸다. 그 방에는 그녀의 오래된 것들이 들어왔다. 오래된 베개, 오래된 사진, 오래된 통장, 오래된 생각. 오래된 것들은 서로를 위로하면서도 새 것과 섞이지 못해 더 외로워졌다. 그녀는 오래된 자신을 어루만졌다. 그 무렵부터 지원의 말은 더 단단해졌다. 어머님, 손님들이 왕래가 많으니까 공용 공간은 깔끔해야 돼요. 김치 담그는 건 지하에. 생선 굽는 건 절대 안 되고요. 어머님, 택배 오면 받아주세요. 저녁 시간대가 피크라 제가 못 내려와요. 어머님, 세탁기는 밤 10시 이후에는 너무 시끄러워요. 부탁은 부탁처럼 시작했지만 금세 규칙이 되었고 규칙은 위반하면 안 되는 것이 되었다. 선자는 떨어지는 규칙들을 조심히 받았다. 떨어지는 낙엽을 받듯 누군가의 계절이 바뀔 때 다른 누군가는 제자리를 떠나야 한다는 걸 알았다. 어느 날 저녁 큰아들이 전화했다. 엄마, 건강은 괜찮으세요? 괜찮다. 너희는 애들 잘 크고 대화는 늘 그 정도에서 맴돌았다. 효도는 안부로 치환되기 쉽고 안부는 습관이 되기 쉬웠다. 전화를 끊고 나면 마음 한쪽이 싸늘하게 남았다. 괜찮다라는 말은 많이 쓰면 의미가 옅어졌다. 정말 괜찮을 때도 괜찮다. 괜찮지 않을 때도 괜찮다. 괜찮지 않다는 말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오래 쓰지 않아 잊어버렸다. 동네 이웃 바가주머니가 반찬을 들고 왔다. 멸치볶음과 무나물. 어머님, 요즘 얼굴이 부쩍 야위셨어. 선자는 웃으며 받았다. 나이 들면 마르는 거지. 바가주머니가 조심스레 물었다. 며느리랑은 괜찮고. 선자는 잠깐 눈을 내리깔고 답했다. 사람이 사는 게 다 그렇지. 그 말은 아무것도 말하지 않는 말이었다. 그러나 아무것도 말하지 않는 데서 더 많은 것이 들통났다. 바가주머니의 한숨이 짧게 머물다 사라졌다. 남편이 남긴 공책은 자주 꺼내 보았다. 마지막 장의 문장 옆에 그가 메모해 둔 날짜가 있었다. 병원 침대에 철제 난간이 차갑던 날들이었다. 품위는 스스로 챙기지 않으면 아무도 챙겨주지 않는다. 선자는 손톱으로 그 문장을 천천히 더듬으며 생각했다. 품위는 걸음걸이에만 있지 않았다. 밥을 같이 먹자고 말할 용기에 아니요 라고 말할 자리 지킴에 이름을 지키는 서류 한 장에 있었다. 그날 밤 지원이 문턱에 서서 말했다. 어머님, 우리 내일 구청 가서 전입세대 열람하고 등기부등본 떼어 올게요. 현실적으로 구조를 알아야 하니까요. 변호사님이 그러는데 어머님 연세에선 상속보다 지금 증여가 세금이 유리하대요. 선자는 둘러보았다. 집안의 모든 것이 유리함으로 계산되는 순간 마음이 비워지는 소리가 났다. 그녀는 차분히 대답했다. 서류는 내가 챙긴다. 내가 필요한 건 내가 꺼내준다. 다만 내 이름으로 된 건 아직 내 숨이 붙어있는 동안 내 이름에 있을 거다. 지원은 대답 대신 표정을 바꿨다. 얇은 인내가 표면을 덮었다. 그 얇은 밑에서 불편함이 꿈틀거렸다. 어머님을 위해서라 그래요. 나중에 복잡해지면 우리도 힘들고 어머님도 힘들어요. 선자는 그래 하고 문을 닫았다. 그래 애는 많은 뜻이 있었다. 이해한다. 그러나 동의하지 않는다.
듣는다. 그러나 따르지 않는다. 내가 힘들다는 것까지는 알겠다. 그러나 내가 잃을 것을 값으로 계산하지는 않겠다. 서랍 속 나무 상자의 위치를 그녀는 더 안쪽으로 밀어 넣었다. 남편의 공책과 통장, 집문서의 오른쪽 위 귀퉁이를 맞춰 정리했다. 종이의 모서리를 반듯하게 맞추는 일은 마음의 균형을 맞추는 일이었다. 내일도 시장에 갈 것이다. 배추 한 포기와 두부 한 모, 작은 파 한 단. 밤에는 콩나물을 데쳐 참기름과 소금으로 무칠 것이다. 단출한 계획이 위안이 되었다. 사람들이 숫자로 계산하는 동안 그녀는 여전히 삶의 단위를 생으로 계산하고 싶었다. 뜨겁고 짠과 싱거움과 단단함과 부드러움의 합으로. 계절이 조금 더 넘어갔다. 김장이 끝나고 찬바람이 등을 타고 오르던 날, 지원의 목소리는 더 날카로워졌다. 어머님, 손님이 자꾸 마주치니까 앞으로 현관 쪽은 저희가 쓰고 어머님은 뒤쪽 문으로 다니세요. 편하시죠? 편하다는 단어가 이렇게 불편하게 들릴 줄은 몰랐다. 그녀는 뒤쪽 문으로 돌아 나갔다. 뒤쪽 문은 덜 닳아 있었다. 덜 닳았다는 건 덜 지나갔다는 뜻이고 덜 지나갔다는 건 덜 환영받았다는 뜻이었다. 문틀에 손을 얹고 한번 쓰다듬었다. 나무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하지만 오래 쓴 문만이 내는 미세한 소리를 내주었다. 자리를 지킨 것들의 숨소리. 밤이 깊어지자 선자는 느리게 눕고 느리게 눈을 감았다. 그리고 아주 느리게 마음속 목록을 써내려갔다. 지켜야 할 것들, 포기해야 할 것들, 아직 말해야 할 것들. 어느 목록의 맨 위에는 숨이 있었고 다른 목록의 맨 아래에는 집이 있었다. 순서는 바뀔 수 있었다. 하지만 바꿀 수 없는 것들도 있었다. 내 이름, 내 밥, 내 자리. 그 세 가지가 지워지는 순간 남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했다. 숫자였나, 규칙이었나, 아니면 기억이었나. 그녀는 조용히 생각을 덮었다. 내일은 등본을 뗄지도 모른다. 모레는 등기부를 읽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그 모든 종이 앞에서 그녀는 자신의 숨을 확인할 것이다. 아직 남아있다. 고 아직 내 이름이다. 고. 그 밤의 침묵은 얇지 않았다. 두툼했다. 곁에 있는 사람도 쉽게 들여다볼 수 없는 침묵이었다. 그 침묵이 쌓여가는 동안 아주 작은 균열이 소리 없이 넓어졌다. 균열은 벽에서 시작하지 않았다. 밥상에서 시작했고 말끝에서 이어졌고 문턱에서 결심이 되었다. 그리고 곧 그녀의 발목에 닿을 것이다. 그때 누가 손을 내밀지, 누가 눈을 돌릴지, 누가 손을 뻗다가 밀칠지 아직은 아무도 모른다. 하지만 선자는 알았다. 오래 참아온 것들은 한 번에 무너지지 않는다는 것을. 무너지는 대신 방향을 바꾼다는 것을. 그리고 방향을 바꾸는 일엔 어느 날 문득의 용기가 필요하다는 것을. 비는 낮부터 질기게 내렸다. 항만 쪽에서 불어온 바람이 습기를 잔뜩 머금고 골목을 훑어 지나가면 집 앞마당의 작은 자갈들이 눅눅이 젖었다. 유리문 너머로 보이는 1층 시술 의자는 비친 네온과 섞여 얼룩 같은 빛을 뿜었다. 김선자는 장독대 덮개를 더 단단히 눌러놓고 뒤쪽 문턱을 조심스레 넘었다. 고무신 밑창에 물기가 붙어 미끄러질까 봐 발을 더 낮게 디뎠다. 부엌에 들어와 수건으로 손을 닦고 나니 현관 쪽에서 하이힐 소리가 성급히 박혔다. 이지원이 우산을 접으며 들어왔다. 어깨에는 빗방울이 맺혀 있었고 손에는 우편물이 두어 장 들려 있었다. 어머님, 등기소에서 우편 왔어요. 사업자 관련 안내 같은데요. 우편 봉투 한 장을 선자의 앞에 툭 내려놓았다. 등기소 마크가 찍힌 봉투. 정작 내용은 홍보물이었지만 봉투의 인쇄만으로도 분위기는 충분히 달라졌다. 차 한잔하자. 선자가 조심스레 말했다. 주전자에서 물소리가 일렁였다. 지원은 곧장 고개를 저었다. 시간 없어요. 오늘 예약 꽉 찼거든요. 근데 어머님, 지난번 말씀드린 거 있잖아요. 서류 좀 꺼내주세요. 집문서랑 어머님 통장 사본이랑 가족관계증명서. 변호사님이 체크하신대요. 선자가 젖은 손을 앞치마에 닦았다. 서류는 내가 본다. 필요하면 내가 떼어올게. 지원의 입술이 굳었다. 어머님, 제가 하겠다잖아요. 어머님은 바쁘시고 발도 불편하시잖아요. 말끝이 널쩍해졌다. 상담만이라도.
집문서를 봐야 한다는 거예요. 부엌 공기가 갑자기 사포처럼 거칠어졌다. 선자는 등 뒤로 시선을 돌렸다. 안방 장롱 아래 나무 상자 하나. 남편이 살아있을 때 목수에게 주문해 만든 상자였다. 공책, 통장, 도장, 집문서가 모서리를 나란히 맞추며 잠들어 있는 상자. 그 상자를 떠올리는 것만으로도 마치 자신이 비밀스런 피난처 문고리를 쥔 것 같은 안도감이 올라왔다. 지원은 이미 몸을 현관 쪽으로 돌려두었다. 손님 오시기 전에 끝내요. 긴다리가 빠르게 2층으로 향했다가 반쯤 올라선 계단에서 멈칫하더니 곧장 방향을 바꿔 안방으로 다가왔다. 어머님, 상자 어디 있어요? 제가 꺼낼게요. 그건 내 방의 내 물건이다. 선자는 태연하게 말했으나 손끝은 무심코 앞치마끈을 더 꽉 묶었다. 내가 필요하다 하니 내가 꺼내준다고 하지 않았니? 지원은 문턱 앞에서 잠시 눈을 내리깔았다가 그대로 방 안으로 쑥 들어섰다. 장롱 서랍이 빠른 속도로 열렸다 닫혔다. 옷가지들이 툭툭 밀려났다. 여기 있네요. 침상 옆, 선반 아래. 지원이 허리를 숙여 손을 집어넣는 순간 선자의 목소리가 낮게 갈라졌다. 손 치워라. 지원은 굽은 허리를 폈다가 반쯤 비웃는 소리로 대꾸했다. 어머님, 이게 다 우리 집 일인데 왜 이렇게 감추세요? 저도 이 집 며느리예요. 손이 상자 손잡이에 닿았다. 그 순간 선자는 반사적으로 앞으로 손을 뻗었다. 손등과 손등이 닿았다. 미끄러지는 감촉. 둘의 중심이 동시에 흔들렸다. 하지마, 선자의 목소리가 얇게 떨렸다. 지원은 그대로 손목을 비틀어 상자를 당겨 빼냈다. 무게가 만만치 않았다. 나무가 바닥과 부딪히며 둔탁한 소리가 났다. 상자가 조금 열리며 서류 모서리가 비껴나왔다. 지원의 손이 종이 귀퉁이를 잡아챘다. 선자는 서둘러 몸을 낮춰 상자를 붙잡았다. 두 손이 겹쳤다가 비에 젖은 고무신 밑창이 방 매트의 모서리를 밟았다. 미끄러졌다. 시간이 느려졌다. 선자의 몸이 뒤로 기울었다. 등과 마루 사이에 공기가 얇게 끼었다가 순간적으로 빠져나가며 소리를 냈다. 둔탁한 충격과 함께 허리깨로 번개처럼 통증이 찔렀다. 왼쪽 손바닥이 바닥을 짚으며 미끄러지고 손목 위쪽 뼈가 따끔하게 울렸다. 귀 안쪽으로 피가 달아올랐다가 금세 식었다. 천장의 나무 석가래가 한순간 기하학적 무늬처럼 뒤얽혀 보였다. 지원이 한 발 물러섰다. 입술이 움직였다. 어머님, 왜 그러세요? 제가 그 말은 변명처럼 들렸다. 미끄러지셨어요. 제가 민 건 아니에요. 선자는 입을 열지 않았다. 몸을 굽히는 대신 숨을 고르며 눈을 감았다 뜨니 비소리가 더 크게 들렸다. 유리창에 닿는 빗방울에 박자가 산만하게 엮여 있었다. 그때 현관문이 열렸다. 민준이 급히 들어와 신발을 대충 벗으며 방 안을 훑었다. 쓰러진 엄마, 벌어진 상자, 서류들, 그리고 식탁 모서리 쪽의 선안에. 그는 멈칫했다. 순간의 표정은 놀람이었고 그 다음은 난감함이었다. 그는 어색한 속도로 옆으로 다가와 선자의 겨드랑이를 받쳤다. 엄마, 괜찮아? 어디 다쳤어? 선자는 작게 고개를 저었다. 괜찮다. 허리를 세우려다 허리가 욱신거렸다. 숨이 짧아졌다. 지원이 말을 이었다. 미끄러지셨어. 제가 잡으려다가 민준의 눈동자가 짧게 흔들렸다. 그는 상자를 주워 덮고 종이를 한 대 모았다. 그중 가장 위에 얇게 삐져나온 도장 케이스를 슬쩍 확인한 뒤 상자 안 깊숙이 넣어 덮었다. 그리고 부엌으로 가핫팩을 꺼내 와 전원을 눌렀다. 엄마, 이거 허리에 대요. 끓는 것도 식는 것도 아닌 온도가 선자의 허리께 얹혔다. 열감은 한 겹의 위로처럼 느껴졌으나 위로가 속죄가 될 수는 없었다. 위로는 상처를 이해한다는 신호일 뿐 상처를 지운다는 약속은 아니었다. 민주는 어깨를 웅크렸다. 내일 병원 모시고 갈게요. 선자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고갯지 속에 무언가 오래 눌러 놓았던 것이 함께 내려앉았다. 그날 밤 비는 더 굵어졌다. 1층의 조명은 일찍 꺼지지 않았다. 손님이 마지막으로 나간 시간은 9시 반이었고 지원은 한참 뒤까지 닦고 정리했다. 마루에 물기를 닦는 소리가 규칙적으로 났다.
방 안에서 선자는 천천히 나무 상자를 다시 빼내어 무릎 위에 올렸다. 잠시 망설인 후 뚜껑을 열었다. 종이 냄새가 오래된 서랍 냄새와 섞여 올라왔다. 남편의 공책이 제일 위에 있었다. 마지막 장, 오래 읽어 바랜 문장. 자존을 잃지 말자. 집은 숨이 붙어 있는 동안 내 이름이어야 한다. 그 아래 작은 글씨. 내가 아프면 내가 결정을 해라. 왼손 손목이 욱신거렸다. 손바닥에 남은 바닥의 냉기가 아직 가시지 않았다. 선자는 숨을 한번 길게 들이켰다가 내쉬었다. 미끄러졌다 스스로에게 되뇌었지만 내 마음이 밀린 건 누구 탓인가 하는 질문이 입천장에 붙어 떨어지지 않았다. 그녀는 변명하지 않았다. 그러나 잊지도 않았다. 오늘의 낙상은 바닥에 물이 있어서가 아니었다. 상자 손잡이에 포개진 손과 손, 집의 경계가 흔들릴 때의 미세한 진동, 그것이 시작이었다. 밤중에 화장실을 다녀오는 길, 문턱을 넘을 때마다 허리가 당겼다. 선자는 벽에 손을 짚고 천천히 걸었다. 빗소리에 섞여 지원과 민준의 낮은 말소리가 들려왔다. 그래도 어머님이 내가 일부러 그런 건 아니잖아. 증여가 유리하다는 건 사실이잖아. 말 끝에 사실이라는 단어가 방 문틈을 파고들어 선자의 머리맡까지 굴러왔다. 사실과 진심 사이의 거리가 오늘따라 더 멀게 느껴졌다. 새벽 무렵 비가 잦아들었다. 지붕을 때리던 소리가 낮아지고 물바지에 모인 물이 한꺼번에 떨어지는 소리가 났다. 선자는 다시 상자를 열었다. 집문서의 모서리를 손끝으로 덮었다 펴보았다. 종이의 촉감은 차갑고 건조했다. 건조함은 불안정함을 가린다. 바스러지지 않을 것처럼 보이지만 비틀면 금방 꺾일 수 있다. 그녀는 종이를 상자 깊숙이 내려놓고 도장을 감싸둔 천을 한번 더 단단히 묶었다. 눈을 감자 발 아래의 집이 약간 기울어진 듯한 감각이 들었다. 실은 집이 기운 게 아니라 마음이 기울었음을 아는 나이였다. 마음이 기울면 방향을 바꿔야 했다. 그대로 버티다가는 더 크게 넘어질 테니까. 남편의 공책을 베개마대 두고 선자는 숨을 세었다. 하나, 둘, 셋 숫자를 세는 일이 이렇게 필요했던 적이 있었나. 숨이 고르게 가라앉자 새로이 읽은 문장이 다시 떠올랐다. 내가 결정을 해라. 아침이 오면 병원에 가겠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서류를 정리하겠다. 누가 보자고 해서가 아니라 내가 보기 위해서. 집의 이름을 지킨다는 것의 방식은 여러 가지였다. 지키기 위해 싸우는 사람도 있고 지키기 위해 떠나는 사람도 있었다. 아직 떠날지를 정하진 않았다. 하지만 오늘의 낙상은 그녀에게 한 가지를 가르쳤다. 기다림만으로 지켜지는 것은 없다. 특히 숨과 이름은. 창밖이 조금 밝아졌다. 비에 씻긴 골목이 희끄무레하게 드러났다. 우유 배달 박스가 문 앞에 놓였다. 선자는 몸을 일으키며 조심스레 허리를 감싸 쥐었다. 통증은 아직 남아있었지만 통증 안쪽 어딘가는 이상하게도 조용했다. 난간을 붙잡고 방 문까지 가서 문틈을 조금 더 닫았다. 문이 완전히 닫히는 소리가 작게 울렸다. 닫히는 소리는 끝을 의미하지 않았다. 때론 시작을 의미하기도 했다. 오늘 그녀는 그 소리를 시작으로 삼아보기로 했다. 다음 장을 여는 소리로. 밤사이 비가 그쳤다. 유리창에는 빗방울 자국이 미세하게 말라 있었고 마당 자갈 사이에는 물이 작은 눈처럼 박혀 반짝였다. 아침 햇살이 늦게 들었다. 김선자는 허리를 감싸주고 조심스레 일어나 앉았다. 몸을 세울 때마다 허리 근육이 저릿하게 수축했다. 손목에는 푸른 멍이 얼룩처럼 퍼져 있었다. 그날 오전 박민주는 그녀를 정형외과로 모시고 갔다. 엑스레이를 찍고 초음파를 보고 의사는 천천히 설명했다. 골절은 아닙니다. 염좌예요. 며칠은 꼼짝하지 말고 계단은 가급적 피하세요. 허리에 무리가 가면 오래가요. 의사의 말은 친절했지만 친절함으로 덮을 수 없는 사실이 있었다. 그녀가 이 집에서 계단을 피하는 동안 누군가에게는 2층과 3층이 더 편안한 자리로 굳어질 거라는 것. 돌아오는 차 안에서 지원은 운전을 하며 거울을 통해 선자를 힐끗 보았다. 어머님, 약은 제가 챙겨드릴게요. 며칠만 참으시면 금방 나아요. 금방이라는 단어는 왜 이렇게 길게 들릴까? 선자는 고개만 끄덕였다.
약봉지를 식탁 위에 올려두고 사람들은 각자의 방으로 흩어졌다. 낮잠에 들어선 집은 낯설게 고요했다. 선자는 작은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고 숨을 길게 내쉬었다. 낮잠을 자지도 못하면서 눈을 감았다 뜨기를 반복했다. 눈꺼풀 안쪽으로 오래된 글씨가 떠올랐다. 자존을 잃지 말자. 집은 숨이 붙어있는 동안 내 이름이어야 한다. 내가 아프면 내가 결정을 해라. 남편의 글씨는 나무결처럼 일정했고 그래서 더 단단했다. 해가 기울 무렵 그녀는 장롱 아래 나무 상자를 다시 꺼냈다. 뚜껑을 열자 종이와 잉크, 오래된 서랍 냄새가 섞여 올라왔다. 앞쪽에는 은행 통장들이 차례대로 누워 있었다. 녹색, 파랑, 회색 표지. 하나는 부평지점, 하나는 신포지점, 하나는 서울 가양지점. 적금은 만기가 지난 것도 있었고 복리로 굴러가는 거치식도 있었다. 그 옆에는 임대차 계약서가 얇은 클립에 끼워져 있었다. 부천의 작은 오피스텔 한 채. 대학생에게 전세 준 지 5년이 지났고 세입자는 성실했다. 그리고 인천 구월동의 오래된 다세대 한 칸. 남편이 살아있을 때 이건 내 노후 방이라며 함께 들여다보던 종이었다. 그녀는 그때도 많이 말하지 않았고 지금도 많이 말하지 않았다. 다만 지켜야 한다는 생각만 더 선명해졌다. 손끝이 도장 케이스를 만졌다. 수틀에 감싸둔 도장을 풀어 손에 올렸다가 다시 감쌌다. 손바닥 안쪽 열기가 조금 돌아왔다. 상자 맨 아래에서 한 봉투가 나왔다. 법무사. 몇 년 전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직후 사는 동안 한 번 찾아가 상담을 받은 적이 있었다. 그때 법무사는 말했다. 미리 정리해 두세요. 누가 뭘 어떻게 가져갈지, 누가 무엇을 책임질지. 사람 사는 일, 미리 써두면 덜 어지럽습니다. 그녀는 고개만 끄덕이고 돌아왔다. 오늘 그 봉투를 다시 꺼냈다. 저녁이 되자 1층 조명이 켜졌고 예약 손님들의 이름이 포스기에 찍혔다. 지원의 목소리가 둥글둥글한 상업적 친절을 띠고 거실을 가로질렀다. 선자는 그 소리를 배경으로 기다렸다. 9시 반, 손님이 빠져나가고 걸레질 소리가 그쳤을 때 그녀는 조용히 방 문을 열고 나왔다. 식탁 위에 약봉지를 가지런히 놓고 그 옆에 작은 메모지를 펴놓았다. 약은 하루 3번, 밥 먹고 드세요. 허리는 뜨겁게. 밤에 세탁기 돌리면 안 돼요. 적었다 지웠다를 2번 했다. 쓸 말이 많지 않았다. 쓰지 않을 말이 더 많았다. 그날 밤 그녀는 잠을 깊게 자지 못했다. 새벽 3시가 지날 즈음 머리맡에 남편 공책을 다시 펼쳤다. 숨이라는 글자가 손가락 끝에 걸렸다. 25번 세고 다시 일어났다. 나무 상자에서 통장 3권과 도장, 신분증을 작은 크로스백에 넣었다. 사진첩에서 흑백 사진 1장, 남편이 회색 목도리를 두른 채 미소 짓는 사진을 조심스럽게 뽑아 같은 주머니에 넣었다. 옷장은 크게 열지 않았다. 기본적인 옷 2벌, 속옷, 수건 하나, 오래된 카디건, 가장 편한 신발. 그녀는 묵음처럼 움직였다. 현관에 놓인 우유 배달 박스를 안쪽으로 살짝 밀어두고 뒤쪽 문으로 돌아나갔다. 새벽 공기가 몸을 감싸왔다. 차갑고 맑았다. 숨을 들이마실 때마다 폐가 깨끗해지는 느낌이 들었다. 등 뒤로 집에 기척이 묻혔다. 집은 여전히 집이었으나 그 집에 그녀의 이름은 얇게 남아있었다. 이름은 종이 위에 있었고 숨은 그녀의 몸 안에 있었다. 그녀는 숨을 택했다. 골목을 빠져나와 큰 길로 나간 뒤 택시를 잡았다. 기사는 졸린 눈으로 거울을 봤다. 어디로 모실까요? 부평역. 그녀는 짧게 말했다. 부평역 근처에는 오래 알고 지내던 성당이 있었다. 마르지 않은 아침이 그곳에서 시작되길 바랐다. 택시는 조용히 달렸다. 신호등이 바뀔 때마다 그녀는 유리창에 비친 자신의 옆얼굴을 본 듯 말 듯 했다. 기사는 라디오를 켰다. 새벽 뉴스 앵커가 추운 날씨에 낙상 주회를 몇 번이고 말했다. 그녀는 마음속으로 대답했다. 나는 떨어지지 않겠다. 내가 내린다. 성당 곁 작은 카페가 문을 열기 시작할 무렵 그녀는 따뜻한 커피를 한 잔 시켰다. 카페 주인은 나이든 여인이었고 얼굴이 낯익었다. 할머님, 이 시간에 어디 가세요? 서류를 정리하러. 대답은 간단했고
간단한 대답 속에 많은 이야기들이 적혀 있었다. 종이컵의 열이 손끝에 번졌다. 손목의 멍이 무거운 보랏빛으로 가라앉아 있었다. 그녀는 지갑에서 법무사 봉투와 메모지를 꺼냈다. 오늘 오전에 갈 수 있을까요? 전화기 건너 목소리는 따뜻하고 단정했다. 오래 기다리게 하지 않겠습니다. 법무사 사무실에서 그녀는 자신이 알고 있던 것들을 확인하고 모르는 것들을 물었다. 생전증여와 유언의 차이, 수익자 연명 지정과 임의 후견, 의료 의사결정서. 꼭 오늘 결정을 안 하셔도 됩니다. 다만 마음이 움직일 때 문서로 옮겨놓는 게 좋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움직이는 마음은 오래 기다려주지 않는다. 움직일 때 잡아야 문서가 된다. 그녀는 유언장 초안을 받아들었다. 본인은 으로 시작하는 문장들 사이에 자신의 이름을 조심스럽게 적었다. 도장을 꾹 눌렀다. 잉크가 종이에 퍼지며 붉은 원을 남겼다. 은행에도 들렀다. 한 계좌의 통지서를 바꾸고 연락처를 정정했다. 그리고 새로 하나, 비상시 연락수령인을 강혜진으로 지정했다. 혜진은 사촌 언니의 딸이었다. 몇 해 전 그녀가 병원에 급히 실려갔을 때 밤새 곁을 지키던 아이. 환자 복근을 묶어주고 병실 창문을 닦아주던 손. 피곤했을 텐데 하품 한 번 하지 않던 눈. 고마웠다라는 말을 제대로 하기도 전에 헤어졌던 그 아이. 그녀는 혜진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혜진아, 선자 이모다. 오늘은 바쁘니 나중에 시간이 되면 보자. 안부만 묻는다. 해가 중천에 올랐을 때 그녀는 작은 서랍장 하나를 더 정리했다. 집에 남겨둘 것과 가져갈 것을 구분하는 일은 생각보다 간단했다. 종이와 도장, 사진과 약간의 현금만 가져가면 됐다. 나머지는 집에 둔다. 집은 밥과 이불과 그릇을 두는 곳이고 사람은 숨과 이름과 결심을 들고 나가는 존재니까. 점심 무렵 카페의 주인이 따끈한 떡국을 내왔다. 새해도 다가오는데 든든히 드세요. 그녀는 숟가락질을 조심스럽게 했다. 뜨거운 국물이 목을 타고 내려갔다. 몸이 조금 덜 떨렸다. 국물의 마지막 한 숟갈을 입에 넣으며 그녀는 이런 생각을 했다. 내가 나를 데리고 나간다. 오후가 기울자 그녀는 집으로 돌아갔다. 돌아가기 위해서였다. 떠나기 위해서였다. 현관 앞에는 오전에 온 우편물이 그대로 놓여 있었다. 그녀는 조심스레 봉투를 주워 안쪽으로 밀어넣고 식탁에 다시 앉았다. 얇은 노트를 펼쳐 몇 줄을 썼다. 민준아, 엄마다. 엄마는 잠시 집을 비운다. 화내지 마라. 미워서가는 아니다. 엄마가 필요한 게 무엇인지 생각해 보려 한다. 너무 찾지 마라. 찾는 마음은 알지만 이 길은 엄마가 스스로 걸어야 한다. 밥은 냉장고에 있다. 약은 챙겨 먹고 내 몸도 챙겨라. 글씨가 처음보다 조금 흔들렸다. 도장이 아니라 이름을 적었다. 김선자. 이름을 적고 나니 조금 편안해졌다. 해가 지기 전에 그녀는 작은 캐리어를 끌고 다시 뒤쪽 문을 나섰다. 골목으로 나오자 겨울 냄새가 코끝을 스쳤다. 인천의 바다는 여전히 보이지 않았지만 바람은 어디서 왔는지 분명히 말했다. 부평역 방향으로 몸을 돌렸다가 그녀는 한 번 더 집을 돌아보았다. 지붕 끝의 기와가 오후 햇살을 파편처럼 반사했다. 오래 사랑했기에 가능한 이별들이 있었다. 오래 참았기에 가능한 출발도 있었다. 그녀는 고개를 숙여 작게 인사하고 발을 떼었다. 발끝이 바닥을 확실히 디뎠다. 그 감각이 좋았다. 자신의 무게를 자신이 감당하는 느낌. 숨이 길어졌다. 역 플랫폼에 들어서자 차가운 철의 냄새가 올라왔다. 행선지 표시판에 서울과 부천이 번갈아 떴다. 그녀는 서울행 열차를 골랐다. 산이 보이는 곳에 가고 싶었다. 나무가 많은 곳, 바람이 맑은 곳, 늙은 사람들이 서로 이름을 불러줄 수 있는 곳. 다음 역을 알리는 음성이 천천히 울렸다. 그녀는 손바닥 안에서 남편의 흑백 사진을 한 번 더 만졌다. 그 웃음이 오늘의 결심을 지지해주는 듯했다. 열차가 움직이기 시작했다. 창밖으로 골목과 지붕과 간판들이 뒤로 밀려났다. 집이 멀어질수록 집의 윤곽이 선명해졌다. 떠나야 보이는 모양이 있다. 지켜야 보이는 중심이 있다.
그녀는 무릎 위에 작은 가방을 다시 매만졌다. 안에 있는 것들은 가볍지만 그 의미는 무거웠다. 도장, 통장, 사진, 이름, 그리고 수미제. 그녀가 정한 길 위로 숨이 흐르기 시작했다. 다음 역, 다음 장. 그녀는 고개를 들어 창밖을 보았다. 하늘이 얇게 갠다. 어디선가 자신을 부르는 나무의 그림자가 길게 드리워졌다. 그녀는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그늘에서 빛으로 몸을 옮겼다. 북한산 자락의 바람은 인천과는 달랐다. 바다는 보이지 않았고 그 대신 나무의 숨이 먼저 다가왔다. 흙냄새가 살아있는 골목을 따라 내려가면 작은 요양원이 있었다. 붉은 벽돌로 지은 3층 건물. 정문에는 소나무 마을이라는 이름이 붙어 있었다. 입구를 들어서자마자 나무 데크가 있고 데크 끝에 작은 정원이 있었다. 가지를 낮게 뻗은 소나무 색으로 겨울에도 잎을 붙들고 서 있었다. 김선자는 캐리어 손잡이를 쥔 손에 힘을 주었다가 풀었다. 접수처의 젊은 직원이 환하게 웃었다. 어르신, 예약하신 김선자님 맞으시죠? 전화 주신 대로 2인실로 안내해드릴게요. 신분증하고 건강보험증 잠깐만요. 선자는 조용히 지갑을 열고 서류를 내밀었다. 펜을 잡은 손이 조금 떨렸다. 직원의 안내를 따라 엘리베이터를 타자 거울 속에 낯선 표정이 비쳤다. 떠난 사람의 표정, 도착한 사람의 표정, 두 표정이 중첩되어 있었다. 방문이 열리자 따뜻한 공기가 나왔다. 한쪽 침대에는 이미 누군가가 앉아 있었고 무릎 위에 뜨개질을 올려두고 있었다. 아이고, 새로 오셨어요. 단정한 파마머리의 여인이 먼저 말을 걸었다. 저는 한은정이에요. 예전에 중학교에서 국어 가르쳤어요. 선자는 고개를 숙여 인사했다. 김선자입니다. 은정은 자리를 비켜주며 말했다. 허리 좀 아프신가 봐요. 쿠션 더 가져다 드릴게요. 짐을 침대 옆에 내려놓자 요양보호사가 들어와 생활 안내를 했다. 식사 시간, 약 복용 시간, 물리치료실 위치, 야간 호출 버튼. 친절했지만 생경한 단어들이었다. 생활은 시간표의 지배를 받았고 시간표는 타인의 배려로 구성되어 있었다. 선자는 고개를 끄덕였다. 시간을 맡긴다는 건 어느 정도의 자존을 맡기는 일이기도 했다. 그러나 지금은 맡겨야 할 때였다. 점심은 소고기 무국과 계란말이, 김치였고 맛은 꽤 괜찮았다. 선자는 숟가락을 천천히 움직였다. 무의 결이 부드럽게 부서졌다. 식당 한쪽에서는 노래교실이 준비 중이었다. 봉사자들이 반주기를 켜며 마이크를 손질했다. 인기 있는 노래는 늘 같았다. 남진의 노래, 이미자의 노래. 누군가는 따라 불렀고 누군가는 따라 부르는 이들을 구경했다. 선자는 아직 부르지 않고 듣는 쪽에 앉았다. 누군가의 목청 속에 누군가의 지나온 계절이 떨렸다. 오후에는 물리치료를 받았다. 허리에 따뜻한 팩을 얹고 초음파 치료기를 댔다. 기계음이 일정하게 울렸다. 치료사의 손길은 전문적이고도 조심스러웠다. 어르신, 염자라 하셨죠? 무리하면 오래 가니까요. 스트레칭은 제가 도와드릴게요. 선자는 숨을 고르게 쉬며 허리의 감각을 살폈다. 아픔은 아직 떠나지 않았지만 확실히 누군가의 손길에 의해 다루어지고 있었다. 혼자서 바치는 통증과 누군가가 나눠 들어주는 통증은 결이 달랐다. 해질 무렵 휴대전화가 진동했다. 강혜진. 선자가 오전에 짧게 보낸 안부 메시지에 답이 온 것이다. 이모, 지금 어디세요? 목소리 듣고 싶어요. 선자는 잠시 화면을 바라보다가 전화를 걸었다. 전화가 한 번 울리자마자 연결되었다. 이모, 혜진의 목소리는 여전히 밝았다. 그녀는 몇 해 전 병실의 불빛 아래에서 졸린 눈을 감추던 그 소녀가 아니었다. 대학을 졸업하고 동네 보건소에서 계약직으로 일하고 있었다. 그러나 목소리의 힘은 그대로였다. 누군가를 일으켜 세우는 힘. 혜진아, 서울 쪽으로 왔다. 서울이요? 어디예요? 제가 갈게요. 요양원이다. 당분간은 여기 있을 생각이다. 혜진은 잠시 말을 멈추더니 천천히 대답했다. 잘하셨어요. 이모가 편한 곳에 있는 게 제일 중요해요. 주소 보내주세요. 지금은 근무 중이라 끝나고 바로 갈게요. 저녁 6시 반,
창밖이 남색으로 차오를 때 혜진이 도착했다. 겨울 코트를 벗자 안에서 니트의 따뜻한 냄새가 났다. 작은 쇼핑백 2개를 들고 있었다. 이모 좋아하시는 유자차랑 무릎 다묘여 선자는 쇼핑백 속 물건을 꺼내며 웃었다. 내가 늘 챙기는구나. 혜진은 고개를 저었다. 이모가 그동안 저를 얼마나 챙겼는데요. 병원에서 밤새 손 잡아주던 거 기억나요? 그때 이모 손이 얼마나 따뜻했는데요. 둘은 요양원 데크에 나란히 앉았다. 소나무 사이로 바람이 부드럽게 갈라졌다. 혜진이 물었다. 이모, 집에서는 많이 힘드셨죠? 선자는 단답을 피했다. 길게도 말하지 않았다. 나이 들면 집이 더 집 같아져야 하는데 때로는 반대가 되더라. 혜진은 입술을 깨물었다. 이모, 저 화낼까요? 선자는 웃었다. 화를 내서 바뀔 일이면 진작에 바뀌었지. 바꿔야 하는 건 다른 거더라. 뭐요? 내가 서 있을 자리. 말끝을 타고 고요가 왔다. 혜진은 선자의 손을 덮었다. 손등의 얇은 피부 아래로 혈관이 옅게 비쳤다. 선자의 손은 여전히 따뜻했다. 따뜻함은 나눠도 줄지 않는 성질을 갖고 있었다. 방으로 돌아오자 은정이 잠옷차림으로 불을 낮추고 있었다. 딸이 와갔나 보네. 조카다. 친정 언니 딸. 은정은 고개를 끄덕이며 자신이 겪은 이야기를 조금 풀었다. 나도 여기 오기 전엔 며느리 집에 있었어. 처음엔 괜찮았지. 어머니, 쉬세요, 그랬지. 근데 쉬라는 말이 점점 하지 마세요랑 비슷해지더라고. 어느 날은 내 이름이 어머니가 아니라 잠깐이 된 것 같았어. 어머니 잠깐, 어머니 잠깐만. 둘은 눈빛으로 웃음을 나눴다. 슬픈 쪽의 웃음이었다. 시간이 두 사람의 어깨에 얇게 포개졌다. 그날 밤, 선자는 낯선 침대에서 쉽게 잠들지 못했다. 요양원 복도의 센서 등이 사람의 움직임에 따라 켜졌다 꺼졌다. 어둠과 밝음이 번갈아 스쳤다. 그녀는 가방에서 남편의 흑백 사진을 꺼내 베개 옆에 놓았다. 당신, 나 잘 왔지? 허리에 핫팩을 대고 허벅지 위에 담요를 얹었다. 숨을 셌다. 하나, 둘, 셋. 오늘은 세는 숫자가 어제보다 편안했다. 새벽이 오면 여기에 시간표가 그녀의 하루가 될 것이다. 아침 운동, 목욕, 밥, 치료, 산책, 낮잠, 간식, 저녁, 약 단순하지만 그녀에게 필요한 순서였다. 익숙함은 갑자기 오지 않겠지만 여기는 익숙함이 자랄 수 있는 토양이었다. 그녀는 눈을 감으며 마지막으로 생각했다. 인천의 집에는 여전히 사람이 살 것이다. 하이힐 소리, UV 램프 불빛, 예약 명단의 이름들. 그 집은 누군가의 생업으로 더 촘촘해질 것이다. 그러나 거기서 그녀의 이름은 더 얇아질 것이다. 그래서 떠났다. 얇아지는 이름을 붙들기 위해 두꺼운 침묵을 가로질러 여기에 왔다. 다음 날 아침, 혜진이 다시 왔다. 출근 전 잠깐 들른 것이다. 그는 선자와 함께 원장실에 들어갔다. 원장은 중년의 여의사였고 말이 간결했다. 응급연락처 확인해요. 보호자는 누구로? 선자는 주저없이 말했다. 강혜진. 조카입니다. 혜진이 놀란 눈으로 선자를 보았다. 이모. 선자는 고개를 끄덕였다. 바쁜 사람한테 큰 짐 지우자는 게 아니다. 필요할 때 제일 먼저 와줄 사람의 이름을 써야 한다. 서류에 잉크가 마르는 동안 선자는 약간의 안도와 약간의 미안함을 동시에 느꼈다. 안도는 삶이 정리되는 쪽으로 흐르기 시작한 데서 왔고, 미안함은 그 정리에 아들의 이름이 맨 위에 있지 않다는 사실에서 왔다. 그러나 목록의 순서는 사랑의 순서가 아니었다. 상황의 순서였다. 그녀는 마음속에서 민준에게 말했다. 미안하다. 그리고 이게 지금은 맞다. 오전 운동 시간, 창가로 햇빛이 길게 들었다. 선자는 천천히 팔을 들었다 내렸다. 허리가 조금 덜 아팠다. 소나무 마을의 공기는 얇고 맑았다. 얄름은 부서지기 쉬워 보여도 빛을 오래 붙들었다. 선자는 팔을 내리며 속으로 중얼거렸다. 어제 다짐한 단어가 오늘의 동작으로 바뀌고 있었다. 그 순간 주머니 속 전화가 떨렸다. 화면에는 박민준이라는 이름이 떠 있었다.
벨소리는 길게 울렸고 그녀는 한 박자 늦게 받았다. 엄마, 어디에요? 선자는 짧게 대답했다. 서울이다. 잘 지내라. 침묵이 흘렀다. 엄마. 죄송해요. 민준의 목소리는 낮았고 어디선가 부서지는 소리가 묻어 있었다. 선자는 눈을 감았다. 내가 필요로 하는 걸 나도 알아가는 중이다. 너도 내가 필요로 하는 걸 생각해라. 통화를 끊고 나니 팔의 떨림이 잦아들었다. 선자는 창밖을 봤다. 소나무의 끝이 바람에 살짝 흔들렸다. 오늘은 이 흔들림이 무너지지 않는다는 걸 몸이 먼저 알았다. 그리고 그녀는 알았다. 요양원의 시간표 속에서 그녀는 오래 묵힌 결심을 더 단단하게 다듬게 될 거라는 것을. 아주 조용하지만 확실하게 다음 장을 위해. 아침 햇살이 복도 끝 창틀에 얇게 내려앉았다. 김선자는 침대 곁 접이식 탁자 위에 작은 공책을 펼쳤다. 오늘의 날짜, 복용한 약, 물리치료 시간, 그리고 짧은 문장 하나. 숨을 먼저 지킨다. 글씨가 어제보다 덜 떨렸다. 허리는 아직 욱신거렸지만 마음의 통증은 형체를 드러내기 시작했다. 눈앞이 확 밝혀지는 대신 경계가 또렷해지는 느낌이었다. 아침 운동을 마치고 돌아오니 강혜진이 문 앞에 서 있었다. 출근 전에 잠깐 들르는 길이라며 손에 뜨거운 팩을 쥐고 있었다. 이모, 오늘은 좀 어떠세요? 숨을 새는 게 조금 쉬워졌지. 선자가 웃자 혜진도 웃었다. 잠깐의 침묵 뒤에 혜진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이모, 한 가지 제안해도 돼요? 선자가 눈썹을 들어보였다. 이모가 여기로 오신 거 정말 잘하셨어요. 그런데 그 집의 사람들 마음이 어떤지 한번 제대로 확인하고 싶은 마음도 있죠. 선자는 답하지 않았다. 대신 탁자 위 공책의 모서리를 엄지로 쓸었다. 말하지 않아도 전해지는 마음이 있었다. 혜진은 숨을 고르고 이어 말했다. 원장님께 부탁해서 병원으로 잠깐 이송됐다는 연락을 지배해 볼까요? 누가 어떻게 반응하는지 이모가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말끝에서 죄책감과 단호함이 동시에 묻어났다. 선자는 눈을 감았다 떴다. 누군가를 시험하는 일에 대해 평생 배워온 도덕이 속삭였다. 그러나 시험이 아니라 확인이라면, 내 숨을 지키기 위한 확인이라면 원장님이 도와주실까? 제가 말씀드려 볼게요. 사실대로 말하자면 급한 상황은 아니지만 보호자 확인이 필요하다고. 오전 간단 회진이 끝나고 원장은 잠시 시간을 내주었다. 상황을 들은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과한 놀람은 피하게 하고 보호자로 기록된 분들에게 연락을 드릴게요. 기력 저하로 관찰 중 동해 서명이 필요 정도로. 선자는 작은 숨을 쉬고 고개를 끄덕였다. 아기가 아닌 경계를 위해 택한 방식. 그녀는 스스로에게 그렇게 다짐했다. 전화는 한나들 조금 넘겨 걸렸다. 먼저 박민준에게. 소나무마을 원장의 목소리는 차분했다. 박민준님, 김선자 어르신께서 오전 운동 후 기력이 일시적으로 떨어지셔서 관찰 중입니다. 큰일은 아닌데 보호자 확인 서류의 서명이 필요합니다. 수화기 너머로 의자의 소리가 밀렸다. 제가 지금 바로 가겠습니다. 위치 다시 한 번만. 그의 말은 잘랐고 서둘렀다. 원장은 주소를 또박또박 불렀다. 천천히 오셔도 됩니다. 그 말은 허공에서 곧장 끊겼다. 천천히 올 수 없는 마음이 있다는 걸 원장도 알고 있었다. 그 다음 전화는 이지원에게 갔다. 같은 설명. 잠시 침묵이 흘렀고 지원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다. 지금 급한 건 아닌 거죠? 제가 오후에 예약이 꽉 차 있어서요. 남편이 가면 되겠네요. 아, 원장님. 혹시 보호자 서류에 재산 관련 위임장은 포함되지 않죠? 원장이 잠시 멈칫했다. 그런 건 필요 없습니다. 유료 관련 확인만. 지원은 네. 그럼 저녁에 상황만 다시 알려주세요. 라고 말하고 전화를 끊었다. 통화가 끝나자마자 그녀는 휴대전화에 다른 연락처를 눌렀다. 안녕하세요. 오은행 PB센터 맞죠? 가족 관련해서 상속 설계 상담 예약 가능할까요? 네, 어머님 연세가 있으셔서요. 목소리는 친절했고 단어는 계산적이었다. 민주는 구청에서 결제줄을 서다가 전화를 받았다.
그는 결제판을 동료에게 던지듯 맡기고 코트를 잡아들었다. 어디가? 어머니, 그 한 단어의 동료는 더 묻지 않았다. 회사 건물 밖으로 나오자 찬바람이 얼굴을 베었다. 지하철 계단을 뛰어내려가는 그의 발목이 몇 번이고 헛디딜 뻔했다. 소나무 마을 입구에 도착했을 때 그는 숨이 턱에 찼다. 겨울 공기가 폐 깊숙이 박혔다 뽑혀나갔다. 원장실 앞복도에서 혜진이 그를 맞았다. 민준 씨, 그의 눈이 커졌다. 여기 있었어요? 이모는 괜찮으세요? 조금 쉬고 계세요. 잠깐만 숨 고르세요. 혜진의 말투에는 놀란 사람을 다독이는 법이 배어 있었다. 민주는 고개를 끄덕이고 원장이 내어준 물을 한 컵 마셨다. 손이 약간 떨렸다. 허리도 상했는데 그 생각이 대가를 늦게 치르는 듯 뒷골을 쳤다. 병실 문이 열렸다. 선자가 침대에 반쯤 기대 앉아 있었다. 담요 끝에서 손등이 보였다. 민주는 문턱에서 발을 멈췄다. 그의 눈에 물기가 얹혔다. 엄마. 선자는 고개를 살짝 끄덕였다. 와라. 그는 곁으로 다가와 조심스레 앉았다. 선자가 먼저 물었다. 연락받았을 때 제일 먼저 무슨 생각이 들었니? 민주는 숨을 고르고 답했다. 엄마가 떠나버릴까봐 사과도 못하고 그냥 없어질까봐 말끝이 허공에서 부서졌다. 선자는 그 부서지는 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 오랫동안 듣고 싶었던 종류의 소리였다. 잠시 후 지원도 도착했다. 화장을 고치지 못해 입술에 색이 고르지 않았다. 그녀는 문턱을 넘으며 어머님, 괜찮으세요? 원장님, 제가 서류를 입에 올렸다가 선자와 눈이 마주치자 말을 멈췄다. 방 안의 공기가 달라졌다. 응급서류는 원장이 간단히 설명하고 서명칸을 가리켰다. 민준이 먼저 펜을 들었다. 지원은 잠시 펜을 들여다보다가 손가방에서 얇은 파일을 꺼냈다. 혹시 이참에 의료 대리서약서도. 원장이 고개를 저었다. 오늘은 필요 없습니다. 지원의 어깨가 눈에 띄게 내려갔다. 선자는 그 모습을 담담히 지켜보았다. 어제까지는 상처였던 장면이 오늘은 표식이 되었다. 마음이 어디로 움직이는지 가리키는 표식. 민주는 서류를 마치고 선자의 담요 끝을 다독였다. 엄마, 내가 자주 올게. 선자는 고개를 끄덕였다. 와라. 그러나 와서 말만 하지 말고. 민주는 고개를 숙였다. 할게요. 원장은 일부러 방을 비워주었다. 문이 닫히자 선자는 지원을 바라보았다. 너도 앉아라. 지원은 어색하게 의자를 당겨 앉았다. 눈썹이 미세하게 떨렸다. 어머님, 오늘은 손님이 많아서 늦었어요. 그래도 걱정했어요. 선자는 고개를 기울였다. 무엇이 제일 걱정됐니? 그 질문은 단순했지만 정직한 답을 요구했다. 지원은 입술을 깨물었다. 아주 짧은 침묵 뒤에 그가 꺼낸 것은 준비해 온 문장이었다. 어머님 건강이요. 그 문장 아래 다른 문장들이 겹쳐져 있는 걸 선자는 보았다. 이름이 없는 단어들이었다. 계약, 절차, 위임, 유리함. 그녀는 더 묻지 않았다. 묻지 않는 건 포기와 다르다. 이름을 붙이지 않기로 한 선택이었다. 대신 선자는 담요를 조금 끌어올려 허리를 감싸며 말했다. 내가 여기 온 이유는 먼저 내 숨을 보려고다. 너희의 마음도 보이는 만큼 보인다. 지원은 고개를 숙였다. 자존심이 어디로 숨어야 할지 몰라 잠깐의 쉼터도 찾지 못하는 표정이었다. 해가 기울자 두 사람은 먼저 돌아갔다. 문 밖에서 민주는 혜진을 붙잡았다. 고마워요. 혜진은 고개를 저었다. 이모가 스스로 여기 오셨어요. 제가 한 건 문 열어두는 일뿐. 민주는 그 한 문장의 무게를 이해하려 애쓰는 듯했다. 방 안에 혼자 남자. 선자는 잠시 눈을 감았다. 원장과 혜진이 돌아와 상황을 정리했다. 원장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어르신, 오늘처럼 연락을 드려보니 마음이 조금 정리되셨나요? 선자는 고개를 끄덕였다. 한 가지는 분명해졌지. 무엇이요? 누가 먼저 달려오는지, 누가 먼저 계산하는지. 밤이 깊어질수록 소나무의 그림자가 길게 늘어졌다. 선자는 베개 옆에 놓인 남편의 사진을 손끝으로 만졌다.
속으로 중얼거렸다. 당신, 나 오늘 아주 작은 시험을 했어. 누굴 떨어뜨리려는 시험은 아니었어. 내가 어디 서야 하는지 그 자리를 잃지 않기 위한 확인이었어. 사진 속 웃음은 여전히 편안했다. 그녀도 작은 숨을 내쉬었다. 죄책감은 남았지만 방향 감각이 돌아왔다. 그 시각 인천의 집에서는 이지원이 램프를 켠 채 노트북을 열어두고 있었다. 고령자 자산관리, 생전증여 vs 상속, 검색창에 단어들이 잇따라 찍혔다 지워졌다. 전화가 울렸다. 모르는 번호. 네, 오은행 PB센터입니다. 오늘 상담 예약 주셨죠? 고객님과 관련된 어르신 성함이. 지원은 빠르게 아이디와 관계를 말했다. 상대의 목소리는 유난히 공손했다. VIP 고객 전담 부서에서 안내드릴 예정입니다. VIP라는 단어가 화면 어딘가에 남았다. 지원은 화면을 닫지 못했다. 단어 하나가 그녀의 속도를 바꿨다. 같은 시간 민준의 전화기에도 모르는 번호가 떴다. 그는 한숨을 고르고 전화를 받았다. 안녕하세요. 오은행 고액자산관리팀입니다. 김선자 고객님의 상속인 기본정보 확인차 연락드렸습니다. 그는 말문이 막혔다. 무슨 팀이라고요? 고액자산관리팀입니다. 말끝이 귓속에서 오래 울렸다. 그는 벽에 등을 붙이고 천천히 미끄러졌다. 어머니의 1억이라는 말이 갑자기 전혀 다른 모양으로 부서졌다. 전화가 끊기고 복도 끝 창밖이 어두워졌다. 소나무 마을의 센서 등이 다시 한번 켜졌다 꺼졌다. 선자는 천천히 눈을 감았다. 내일 더 많은 전화와 더 많은 얼굴들이 이곳 문턱을 드나들 것이다. 하지만 오늘 그녀는 자신의 첫 확인을 마쳤다. 숨을 지키는 방법은 때때로 마음을 아프게 하지만 길을 잃지 않게 해준다. 그리고 내일 또 다른 문이 열린다. 은행의 공손한 말투가 불러온 또 다른 파문. 그녀는 알고 있었다. 파문은 마침내 고요로 돌아가기 위해 생긴다는 것을. 그 고요가 자기 안에 생기기까지 몇 장의 종이와 몇 번의 눈물이 더 필요할 뿐이라는 것을. 인천의 하늘은 저녁빛을 잃어가고 있었다. 박민주는 은행에서 전화를 끊은 뒤 한동안 움직이지 못했다. 고액자산관리팀이라는 말이 귓속에 얇은 막을 여러 번 건드렸다. 어머니의 1억이면 된다던 말이 낡은 스웨터의 올처럼 그의 손끝에서 풀렸다. 그는 복도 벽에 등을 붙이고 천천히 주저앉았다. 어머니가 가진 것이 돈인지 아니면 그 돈으로 지켜오려던 무엇인지를 그는 그제야 묻기 시작했다. 저녁 무렵 이지원은 화면 앞에 앉아 있었다. 은행 PB센터에서 다시 걸려온 전화는 음절마다 공손했으며 그 공손함이 이상하게 그녀를 긴장시켰다. 고객님, 내일 오후 2시에 VIP 라운지로 방문 가능하실까요? 동반 가족도 함께 오시면 설명이 편합니다. 지원은 재빠르게 일정을 고쳐 적었다. 손놀림이 빨랐지만 뼈 속 어딘가는 서늘했다. 스스로도 알았다. 자신이 서두르는 것이 사랑 때문인지 계산 때문인지. 다음 날 은행의 유리문이 자동으로 열리고 따뜻한 공기와 함께 낮은 음악이 흘렀다. 박민주님, 이지원님 맞으시죠? 검은 정장을 입은 PB가 고개를 숙였다. 안내받아 들어간 방은 일반 창구와 달랐다. 담담한 색의 소파, 차와 견과류. PB는 준비해둔 바인더를 펴며 차분히 설명을 시작했다. 김선자 고객님은 당행 포함 3곳의 금융기관에 자산을 분산하여 운용 중이십니다. 예금과 채권형 상품, 그리고 임대 수익을 내는 부동산 2건 추정 총액은. 그는 수치를 또박또박 읽었다. 숫자들이 문장으로 서 있었다. 자리에서 휘청인 사람은 민준이 아니라 지원이었다. 그녀의 얼굴에서 피가 한순간에 빠져나가듯 창백해졌다. 민준은 PB의 말이 오래된 벽돌처럼 그의 어깨 위에 하나씩 얹히는 것을 느꼈다. 어머니가 살던 방식, 먹는 방식, 입는 방식, 내어주는 방식. 그 모든 절약과 침묵이 행운이 아니라 계획의 결과였음을, 그리고 그 계획의 끝에 적힌 것은 숫자가 아니라 품이었음을 그는 뒤늦게 읽었다. 유언장은? 민준이 힘겹게 물었다. PB가 고개를 끄덕였다. 네, 공증이 완료된 유언장이 보관 중입니다. 그 내용은 법무법인과 지정된 자리에서 가족분들께 동시에 열람해드리는
절차를 따릅니다. 다만 수익자 지정과 연락처 업데이트가 최근에 한 번 변경되었음을 알려드릴 수는 있습니다. 최근이요? 네, 보호자 연락처로 강혜진 씨가 등록되었습니다. 혜진. 그 이름이 나왔을 때 지원의 눈썹이 번쩍 올라갔다. 그 조카요? 왜 조카가 보호자예요? 아들은 여기 있는데. 피비는 표정 변화를 보이지 않았다. 의료와 긴급 연락은 거리가 가까운 분, 즉시 응답 가능한 분을 지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원은 겨우 미소를 지었다. 얇고 부서지기 쉬운 미소였다. 민주는 그 미소가 무엇을 덮는지 안다. 당혹감, 불안, 그리고 늦은 자각. 은행을 나와 차로 돌아오는 길, 두 사람은 거의 말을 하지 않았다. 신호에 걸릴 때마다 민주는 차창 너머로 지나는 사람들의 등을 보았다. 누군가는 급하게, 누군가는 느리게, 각자의 속도로 집으로 돌아갔다. 그는 어제의 자신을 떠올렸다. 집과 어머니 사이, 편의와 걱정의 경계를 핑계 삼아 서 있던 중간. 중간이 가장 안전하다고 믿었던 시간들. 그 중간에서 밀려 떨어진 것은 어머니였고, 어제의 낙상이었으며 오늘의 숫자였다. 저녁 늦게 민주는 소나무 마을로 향했다. 손에 들린 것은 작은 귤 한 봉지와 편지 한 장. 병실로 들어서자 어머니는 창가에 기대 앉아 있었다. 소나무 그림자가 바닥에 격자로 드리워졌다. 엄마, 민준이 의자를 끌어당겼다. 잠시 후 그는 편지를 꺼내 건넸다. 써왔어요. 말로 하면. 자꾸 중간에서 멈춰서 선자는 봉투를 열지 않았다. 대신 아들의 얼굴을 오래 보았다. 읽어도 되겠니? 네, 그녀는 천천히 눈으로 문장을 따라갔다. 엄마가 돈이 많은지 적은지보다 엄마가 얼마나 오래 혼자 견뎌왔는지를 오늘 처음 제대로 생각했습니다. 엄마의 1억은 돈이 아니라 엄마의 숨이었어요. 그 숨 옆에 서지 못한 시간들을 용서해 달라는 말도 쉽지 않네요. 용서보다 바라는 건 오늘의 다짐이 내일도 모레도 같기를. 종이가 손끝에서 미세하게 떨렸다. 선자는 봉투를 접어 무릎 위에 올려두었다. 그리고 귤 하나를 까서 아들에게 건넸다. 먹어라. 쉬지 않다. 몇 시간 뒤 이지원도 홀로 요양원에 나타났다. 그녀는 도착하기 전까지 수십 번 말을 준비했다. 오해였다. 그땐 몰랐다. 이제 알겠다. 같은 문장들을 반복하며 목구멍에 걸리는 단어들을 억지로 넘겼다. 방으로 들어서자 선자가 고개를 들었다. 왔다. 그 한마디에 준비해온 문장들이 순서대로 무너졌다. 지원은 의자에 앉아 작은 숨을 쉬었다. 어머님, 오늘 은행 다녀왔어요. 선자의 눈빛이 흔들리지 않았다. 지원은 손바닥을 맞잡았다. 미안해요. 저는 한 번도 어머님을 숫자 밖으로 꺼내 생각해 본 적이 없었나 봐요. 먹는 거, 사는 거, 남는 거, 다 숫자로만. 그녀의 목소리에 낯선 거친 부분이 섞였다. 그래서 이 자리도 숫자로 잴 수 있다고 믿었던 것 같아요. 선자는 대답 대신 물컵을 건넸다. 물 마셔라. 물을 한 모금 마시고 나서야 지원은 조금 가라앉은 목소리로 덧붙였다. 어머님이 저를 용서해 주셔야 한다고 생각 안 하려고요. 용서받으려고 뭔가를 하는 건 또 다른 계산일 테니까. 예상하지 못했던 문장이었다. 선자는 그 문장 속에서 아주 작은 가능성을 보았다. 사람은 자기 언어를 바꾸기 전까지 바뀌지 않는다. 그리고 방금 이지원은 언어를 조금 바꾸었다. 다음 날 아침 법무법인에서 연락이 왔다. 김선자님 유언장 열람 일정 관련해서 가족분들께 공지드립니다. 이번 주 금요일 오후 3시 당사 회의실에서 진행합니다. 직계가족과 지정수익자께서 참석해주세요. 지정수익자라는 단어가 메시지에 또렷이 박혀 있었다. 그룹 메시지에는 박민준, 두 형, 그리고 강혜진이 함께 묶였다. 몇 분 뒤 형들의 답장이 도착했다. 엄마, 금요일에 갈게요. 짧았지만 각각의 문장 끝에 묵직한 뒤늦음이 매달려 있었다. 그날 저녁, 선자는 혜진과 데크에 앉았다. 겨울 해가 빠르게 지고 소나무 뒤편 하늘에 보랏빛이 번졌다. 혜진이 말했다. 이모, 마음의 준비는 되셨어요? 선자는 고개를 살짝 기울였다. 준비라는 게 다 되긴 어렵다. 다만
내가 왜 그 문장들을 썼는지는 분명해졌다. 에어. 숨을 잃지 않으려고. 그 다음은 내가 고르고 골라 사랑한 사람들에게 그 숨을 남기려고. 혜진은 눈을 깜박이며 웃었다. 이모다운 답, 그 웃음은 가볍지 않았다. 지난 몇 년간의 밤들과 병실의 노란 불빛과 쌀쌀했던 고속버스 정류장의 바람까지 포함한 웃음이었다. 한편 인천의 집에서 이지원은 예약 장부를 덮었다. 손님들의 이름 사이사이로 유언장, 은행, 법무법인의 단어가 끼어들었다. 그녀는 장부를 덮고 현관으로 걸어나가 신발을 신었다. 골목바람이 얼굴을 스쳤다. 그녀는 걸음을 멈추고 휴대전화를 꺼내 문자 한 줄을 썼다. 어머님, 내일은 장사 안 하고 뵈러 갈게요. 전송 버튼을 누르고 나서야 그녀는 안도의 숨을 비로소 내쉬었다. 그 숨이 누구에게 닿을지는 아직 몰랐다. 하지만 적어도 숫자로 재지 않은 첫 문장이었다. 밤늦게 민주는 책상 앞에 앉아 있었다. 유언장 열람 통지를 프린트해 책갈피처럼 꽂아두고 노트 첫 장에 굵은 펜으로 적었다. 말을 지키자. 그 밑에 작은 글씨로 덧붙였다. 와서 말만 하지 말자. 어머니의 말이 그의 문장이 되었다. 언어가 바뀌면 하루가 바뀐다. 하루가 바뀌면 사람이 바뀐다. 그는 전등을 끄고 천장을 올려다보았다. 어두운 천장에는 아무것도 없었지만 오늘은 그 비어있음이 덜 무서웠다. 소나무 마을의 밤은 조용했다. 센서등이 켜졌다 꺼질 때마다 복도가 잠깐씩 하얗게 빛났다. 김선자는 베개 옆에 남편 사진에 손끝을 댔다. 당신, 숫자가 우리를 구원하진 않더라. 다만 숫자가 무시할 수 없을 만큼 쌓이면 사람의 진심을 불러내기도 하네. 오늘은 그걸 봤어. 사진 속의 웃음은 변함없었다. 그녀는 눈을 감고 한 번 더 숨을 샜다. 유언장, 은행, 라운지, PB, VIP. 낯선 단어들이 하루의 끝으로 밀려났다. 그리고 그 자리를 오래된 단어가 채웠다. 내일이면 문서가 말할 것이다. 하지만 오늘 그녀는 이미 알고 있었다. 문서가 확인해 줄 뿐 결정은 오래전에 내려졌다는 것을. 자기 이름으로, 자기 숨으로. 금요일 아침 소나무 마을의 공기는 유난히 맑았다. 겨울 해가 낮게 걸려 있어도 햇줄은 또렷했고 소나무의 그림자는 복도 바닥에 정갈한 격자를 그렸다. 김선자는 두꺼운 목도리를 한 번 더 고쳐매고 침대 곁 탁자 위에 놓인 작은 공책을 덮었다. 오늘 일정의 끝에는 유언장 열람이라는 네 글자가 있었다. 그녀는 한 번 숨을 길게 들이쉬고 마음이 요동치지 않도록 속도를 낮췄다. 점심 무렵 가족들이 차례로 도착했다. 큰아들 박민석은 초췌한 얼굴로 허리를 굽혀 인사했고 둘째 박민호는 어색한 미소를 붙였다 떼지 못했다. 막내 민주는 전날보다 다져진 눈빛으로 들어왔고 이지원은 검은 외투를 단정히 여미고 뒤에 서 있었다. 강혜진은 가장 먼저 와서 간단한 상을 도왔다. 먼 길 오느라 수고했다. 밥부터 먹자, 선자가 말했다. 요양원 식당 한쪽에 작은 상이 놓였다. 시래기나물, 고등어구이, 된장찌개, 깍두기. 화려하지 않았지만 냄새는 익숙했다. 앉은 자리에서 모두가 수저를 들고도 한동안 움직이지 않았다. 말을 꺼내면 어딘가 무너질 것 같은 침묵이었다. 민석이 먼저 입을 뗐다. 엄마. 오랜만에 같이 먹네. 말끝이 달아있었다. 민호가 뒤이어 마치 죄를 고백하듯 뻣뻣하게 말했다. 엄마, 요즘 연락 못 드려 죄송해요. 일이 바빠서. 변명과 사실의 경계에서 흔들리는 어조였다. 선자는 고등어 살을 발라 접시 가운데로 모아놓으며 조용히 물었다. 너희에게 나는 뭐였니? 질문은 가볍지 않았고 정직한 답을 요구했다. 민석은 젓가락을 내려놓았다. 엄마는 늘 괜찮다고 하는 사람. 그래서 우리가 정말 괜찮다고 착각하게 만든 사람. 그런데 그 괜찮다가 우리에게는 너무 편한 말이었어. 민호도 손을 내렸다. 엄마를 생각하면 늘 냄비에서 김이 오르는 모습이 떠올라. 근데 언젠가부터 그 김이 안 보였는데도 우린 물어보지 않았네. 배부르기만 바빴고. 지원은 수저를 잡았다 놓았다를 반복하다가 고개를 들었다. 어머님, 저는 숫자밖에 어머님을 한 번도
제대로 생각해 본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늘 계산하고, 유리하고, 그런 말만 골랐어요. 그녀의 목소리에 낯선 거친 결이 섞였다. 선자는 고개를 끄덕였다. 사과는 시작이지 끝이 아니다. 그 한마디에 테이블 위 공기가 조금 내려앉았다. 된장찌개의 김이 얇게 퍼졌다. 식사를 마치고 모두는 예정된 시간에 맞춰 종로의 법무법인으로 이동했다. 회의실 문이 열리자 검은 정장 차림의 변호사가 자리에서 일어나 인사했다. 김 선자님의 유언장 열람을 시작하겠습니다. 영상 기록과 공증 서류는 여기 있습니다. 진행 순서에 따라 전문을 낭독하고 질의응답을 받겠습니다. 그는 서류를 펼치고 또박또박 읽기 시작했다. 피상 속인 김 선자는 다음과 같이 유언한다. 1. 본인이 생전 적립한 예금 및 채권형 금융자산 일체, 그리고 부천 오피스텔, 인천 구월동 다세대 주택의 임대 수익과 소유권을 조카 강혜진에게 상속한다. 이 재산은 노후 돌봄과 생활을 함께한 자에게 귀속한다. 2. 인천 구소재 자택은 막내 박민중과 피상속인의 공동소유로 유지하되 다음의 조건을 단다. 피상속인이 자택을 떠난 시점을 기준으로 12개월 동안 월 2회 이상 방문과 병원 동행, 생활돌봄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박민준의 지분은 전액 소나무마을 돌봄재단에 기부한다. 3. 장례와 제사에 관한 내역은 별첨과 같다. 4. 장남 박민석, 차남 박민호에게는 상징적 유증으로 각각 금 10,000원을 남긴다. 이는 권리를 제한하려는 것이 아니라 각자의 삶을 존중하기 위함이다. 변호사의 목소리가 멈추었을 때 방 안은 숨소리까지 들릴 만큼 고요해졌다. 민주는 눈앞의 활자 대신 어머니의 손등을 떠올렸다. 주름 사이에 배어있던 뜨거운 국물과 겨울밤을 버티게 하던 작은 난로 같은 온기. 민석은 가만히 두 손을 포개며 고개를 숙였다. 민호는 허공을 보는 눈을 겨우 거두고 무릎을 곧게 세웠다. 지원은 미간을 찌푸렸다 펴며 침을 삼켰다. 지원이 조심스레 물었다. 변호사님,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 조항은 없나요? 변호사는 고개를 저었다. 유언자의 의사 능력을 확인한 영상과 의학적 소견이 동봉되어 있습니다. 조건부 공동소유에 대한 조항 역시 판례가 있습니다. 도덕적 의무를 법률적 조건으로 일부 치환한 형태입니다. 말끝에 덧붙였다. 여기서 논쟁할 일은 아닙니다. 유언은 고인의 자유의사와 결정을 확인하는 자리니까요. 누구도 더 묻지 못했다. 선자는 자리에 앉아 담담히 전 과정을 지켜보았다. 누가 무너지고, 누가 서고, 누가 흔들리는지 그녀의 눈은 다만 기록했다. 낭독이 끝나자 변호사가 서류를 정리하며 말했다. 유언 집행과 관련해 추가 설명은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문서가 가죽 폴더에 다시 안착하는 소리가 또렷하게 들렸다. 복도를 나와 엘리베이터를 기다릴 때 유리창 밖으로 겨울해가 기울고 있었다. 회색빛의 하늘 아래 도로 위에서 헤드라이트들이 연필로 그린 선처럼 길게 늘어났다. 선자가 입을 열었다. 돈이 너희를 시험한 게 아니다. 너희가 돈으로 나를 시험했다. 그리고 덧붙였다. 1억도 사람 속을 비춘다. 수십억도 효를 사지 못한다. 누구도 그 말에 반박하지 않았다. 그저 제각기 다른 얼굴로 같은 말을 삼켰다. 건물 앞 찬바람이 코끝을 쳤다. 민석이 한 발 앞으로 나섰다. 엄마, 섭섭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 우리가 바뀔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바꾸려고 하겠다. 민호가 뒤이어 엄마, 금요일마다 통화하자. 말로만이 아니라 올라가서 같이 밥도 먹고 라고 덧붙였다. 말은 서툴렀지만 방향은 바뀌고 있었다. 선자는 고개를 끄덕였다. 말은 쉽다. 말을 지키는 하루가 쌓이면 그때 봐주마. 지원은 한참 동안 입을 열지 못하다가 깊게 허리를 굽혔다. 어머님, 제게 남는 게 하나도 없어도 한 번은 제대로 잘해보고 싶어요. 그게 용서받기 위한 게 아니라는 걸 제 삶으로 보여드릴게요. 선자는 그녀를 똑바로 보았다. 너의 언어가 바뀌면 하루가 바뀐다. 하루가 바뀌면 사람이 바뀐다. 오늘 내 말, 내일도 같을지 보마. 민주는 어머니 곁에 섰다. 엄마, 나 조건 따지지 않고 할게. 와서 말만 하지 말라는 말
가슴에 새겼어. 선자는 고개를 들어 그의 눈을 봤다. 그래. 내가 내 말을 지키면 나도 내 마음을 풀겠다. 소나무 마을로 돌아오는 길, 차창 밖으로 한강이 검푸르게 흐르고 있었다. 다리 위 바람이 유리창을 두드렸다. 혜진이 운전을 하며 물었다. 이모, 괜찮으세요? 선자는 조용히 웃었다. 문서가 오늘을 흔들었지만 결정은 오래전에 한 거다. 내 숨을 지키겠다고. 혜진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도 오늘 밥상에서 이모가 제일 어른이었어요. 선자는 창밖을 보았다. 달이 난간 사이로 겨울해의 마지막 빛이 흩어졌다. 요양원에 도착하자 복도 끝 센서등이 켜졌다가 다시 꺼졌다. 방에 들어와 목도리를 풀며 선자는 남편의 흑백 사진을 베곁에 두었다. 당신, 내가 길게 돌아왔지. 그래도 돌아왔다. 21번 크게 쉬자 가슴 안에 모래처럼 고여있던 것들이 조용히 가라앉았다. 오늘 서명된 것은 종이 위에 잉크였지만 그녀가 붙들고 있던 것은 이름과 숨이었다. 그리고 이제 종이가 이름이 숨을 증언해 주었다. 불을 끄기 전 선자는 공책 한 구석에 짧게 적었다. 밥상은 거울이다. 숫자는 그림자다. 내일은 숨으로 말한다. 펜끝이 마지막 점을 찍었을 때 바깥의 소나무가 바람에 한 번 더 낮게 흔들렸다. 그녀는 눈을 감았다. 밤은 깊었고 다음 장의 첫 문장은 이미 마음 안쪽에 써졌다. 유언장 열람 이후 하루의 속도는 달라졌다. 바뀐 것은 돈의 주인이 아니라 말의 주인이었다. 박민주는 벽걸이 달력에 붉은 펜으로 표시를 하기 시작했다. 매주 수요일과 토요일, 소나무 마을 방문. 옆 칸에는 동행 일정, 물리치료, 내과 진료, 치과 스케일링. 날짜마다 작은 체크 표시가 늘었고 체크의 숫자가 늘수록 그의 목소리는 덜 흔들렸다. 그는 빈손으로 갈 때가 더 많았다. 귤 한 봉지, 유자차, 세 수건 정도. 대신 두 손은 늘 쓸모있게 움직였다. 욕실 난간에 나사를 조이고 창틀에 고무 패킹을 갈고 침대 밑 먼지를 밀어냈다. 와서 말만 하지 말라던 어머니의 말은 방문 기록과 수납장 정리표로 바뀌어 쌓였다. 이지원도 주 1회 요양원에 얼굴을 비쳤다. 처음엔 어색함이 진하게 묻어 있었다. 긴 외투 주머니에 손을 찔러 넣고 앉아있다가 갑자기 봉지에서 떡을 꺼내 놓고는 어머님, 좋아하시는 것 같아서요 라는 말만 던졌다. 어느 날부터 그녀는 작은 통을 챙겼다. 손발 보습크림, 손톱깎이, 유리버퍼. 네일숍의 손기술은 광고 말고도 쓰일 곳이 있었다. 잠깐 손 좀 내밀어 보세요. 선자의 마디마디 굽은 손톱을 조심스럽게 다듬고 마른 손등에 크림을 덧발랐다. 이건 계산 아니에요. 그 한마디를 덧붙이고 조용히 자리를 정리했다. 선자는 말없이 손을 뒤집어 그녀의 손등을 한번 톡 치듯 눌렀다. 말 대신 떨림이 오갔다. 큰아들 민석과 둘째 민호는 매주 금요일 저녁 전화를 걸었다. 한 달에 한 번은 직접 올라왔다. 처음엔 오래 서 있었다. 앉아있을 자리를 찾지 못하는 사람들처럼. 시간이 지나면서 그들은 작은 것부터 배우기 시작했다. 식판에 밥을 담아 오는 속도, 이불을 개는 각도, 휠체어 브레이크를 농김없이 푸는 법, 각자의 아내가 담가 보낸 겉절이와 생선조림을 도시락에 담아 가져와 엄마, 이거 우리 집맛이야 하고 꺼내놓았다. 선자는 한 젓가락씩 맛을 본 뒤 짠맛은 덜고 단맛은 살렸네 하고 말했다. 짠 것과 단 것 사이 어딘가에 오해와 이해의 맛이 있었다. 강혜진은 돌봄의 중심에서 숫자를 맡았다. 요양원 비용, 병원비, 약값, 이동 서비스. 선자의 지정 계정에서 자동이체를 걸고 매달 영수증을 스캔해 가족 단체방에 공유했다. 이모 비용 현황이에요. 이번 달은 물리치료 추가로 7만 원 증가, 엑셀 파일에 셀마다 주석이 달렸다. 그녀는 임대 수익과 금융상품의 이자 내역도 간단한 보고서로 정리해 올렸다. 투명함은 의심을 굶겼다. 몇 번의 보고서가 쌓이자 말도 없이 흐르던 오해는 방향을 잃고 흘러내렸다. 혜진아, 수고 많다. 민석과 민호가 먼저 말을 건넸고 지원도 고마워요를 배웠다. 여름 장마가 시작되던 날 소나무 마을의 공기는 물을 머금은 나무 냄새로 진해졌다. 점심을 마친 선자가 갑자기 어지러움을 호소했다. 혈압이 일시적으로 떨어졌다. 간호사가 신속하게 조치를 했고
원장은 민준에게 연락을 넣었다. 관찰이 필요해요. 응급은 아니지만 오시는 게 좋겠습니다. 비가 퍼붓는 한낮, 민준은 우산을 반쯤 접고 뛰었다. 요양원에서 병원으로 옮기는 짧은 거리, 그는 어머니의 침대 가장자리를 잡고 같이 움직였다. 바퀴가 요철을 넘을 때마다 손끝에 힘을 조금 더 주었다. 잠시 뒤 젖은 외투를 들고 나타난 이는 이지원이었다. 그녀는 우산을 침대 위로 기울여 비를 막았다. 우산 젖으면 돼요. 어머님 젖으면 안 돼요. 말이 선명했다. 응급실의 형광등 아래 셋의 수미 같은 박자로 오르내렸다. 검사 결과는 무사. 링거가 천천히 떨어지는 속도에 맞춰 세 사람의 목소리도 느려졌다. 괜찮아. 그날은 그 말이 비겁하지 않았다. 가을에는 선자를 모시고 하루 동안 인천 집에 다녀왔다. 추석 차례를 지내기 위해서였다. 골목에 은행잎이 노랗게 남았다. 집 문을 열자 공기 속 먼지가 낮게 떠 있었다. 이지원은 부엌으로 가 조용히 칼을 꺼내고 나무를 묻혔다. 민주는 제기와 촛대를 닦았다. 상차림은 간소했지만 정성은 두꺼웠다. 선자는 사진 앞에 술잔을 올리고 목소리를 낮춰 남편을 불렀다. 당신, 아직 이 집에 숨은 남아있네. 오늘만 저녁이 되자 그녀는 다시 서울로 돌아왔다. 여기서 밤은 자지 않겠다. 집은 자리를 내주었고 그녀는 결심을 지켰다. 소나무마을 돌봄재단의 직원은 분기마다 기록을 확인했다. 방문기록부의 도장이 정확히 찍혔는지, 병원 동행 내역과 생활돌봄의 체크리스트가 누락 없이 채워졌는지, 문서의 칸마다 민준의 필체가 있었다. 동행, 내과 진료, 생활, 옷장 계절 교체, 욕실 미끄럼 방지 매트 설치, 직원은 마지막 줄의 이행 도장을 쾅 찍었다. 종이 위에 잉크가 마르는 사이 마음의 잉크도 조금씩 스며들었다. 겨울 초입, 법무법인에서 공식 통지서가 도착했다. 조건부 공동소유 조항 이행 확인서. 피상속인 자택의 지분 기부 조건은 유예 없이 종결되었습니다. 두 줄의 문장은 짧았지만 한 해의 길이를 담고 있었다. 민주는 통지서를 들고 어머니 앞에서 조용히 읽었다. 엄마, 조건. 지켰대. 선자는 서류를 받지 않았다. 대신 아들을 보며 말했다. 종이는 끝났지만 마음의 조건은 평생이다. 민주는 고개를 끄덕였다. 알아요. 그래서 달력은 계속 표시할 거예요. 그 즈음 집에도 변화가 생겼다. 민주는 거실 앞 작은 화단에 동백나무를 심었다. 바람이 샌 날에도 꽃을 붙잡는 나무가 필요했다. 이지원은 1층 시술 공간의 조명을 한 톤 낮추고 레이스 커튼 사이에 걸렸던 작은 불단을 다시 빛이 드는 곳으로 옮겼다. 여기가 맞는 자리였네요. 그녀는 그 말을 큰 소리로 하지 않았지만 손이 말했다. 하루는 동네 어르신이 네일숍에 들렀다. 며느리 양반, 얘길 들었어. 조카한테 다 줬다며 그녀는 한숨을 쉬지 않았다. 대신 웃었다. 우리 집이 배운 건 돈이 아니라 말과 숨이에요. 제가 배운 건 손으로 할 수 있는 걸 먼저 하자는 거고요. 그 대답은 자신을 설득하기 위한 말이 아니라 이미 바뀐 말이었다. 눈이 첫 발을 내리던 날, 혜진은 요양원 데크에 작은 전구를 걸었다. 겨울 축제라기엔 소박했고 장식이라기엔 따뜻했다. 선자는 커다란 머그컵에 유자차를 받아들고 밖으로 나왔다. 소나무 위로 얇은 눈가루가 날렸다. 혜진아, 내가 맡은 게 숫자여도 내가 나에게 준 건 숫자가 아니구나. 혜진은 웃었다. 이모, 저는 장부를 정리했을 뿐이에요. 마음은 이모가 정리하셨어요. 둘은 말없이 한참 앉아 있었다. 말없이 앉아 있는 일이 서로에게 가장 큰 위로가 되는 나이가 있었다. 연말, 소나무 마을에서는 작은 송년 음악회가 열렸다. 봉사자들이 기타를 치고 입주자들이 함께 노래를 불렀다. 이 겨울이 지나면 봄이 올 거야. 누군가 시작하자 다른 이들이 가사를 이어받았다. 선자는 노랫말을 따라 부르다가 중간에 목이 메었다. 옆에서 박민준이 박자를 맞추었다. 이지원은 나지막이 화음을 넣었다. 민석과 민호는 휴대전화로 영상을 찍다 말고 그대로 눈을 감았다. 희미한 조명 아래 각자의 숨이 같은 노래로 묶였다. 그 밤 선자는 공책을 펼쳤다. 말을 지키는 365일이라고 적고 그 아래에 작은 점을 찍었다. 점 하나가 하루였다.
하루가 모여 마음의 선이 그려졌다. 그녀는 마지막 줄에 덧붙였다. 조건이 지켜졌다고 해서 조건이 끝난 건 아니다. 마음의 조건은 평생이다. 그리고 용서는 문이 아니라 길이다. 펜을 내려놓자 창밖에서 눈발이 조금 더 굵어졌다. 소나무 가지 위에 눈이 얹히는 소리가 들리는 듯했다. 낮게,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잠들기 전 선자는 남편의 흑백 사진을 쓰다듬었다. 당신, 올해 우리는 법의 언어와 삶의 언어를 함께 배웠어. 내일은 삶의 언어를 더 많이 쓰기로 해. 눈을 감자 한 해의 장면들이 천천히 뒤로 흘렀다. 은행 라운지의 낮은 음악, 법무법인의 단단한 문서, 병원 응급실의 형광등, 요양원 데크의 유자차, 집 앞 화단의 동백. 장면들의 끝에 새해 첫날의 얇은 빛이 걸려 있었다. 그녀는 속으로 조용히 말했다. 내 숨으로, 내 이름으로, 다음 장. 봄은 소나무의 잎끝에서 먼저 왔다. 겨울 내내 바람을 붙잡고 있던 바늘잎이 조금 부드러워졌고 데크 난간 위에 걸어두었던 작은 전구들 사이로 아침 햇살이 실처럼 흘렀다. 김선자는 유자차를 한 모금 마시고 공책을 펼쳤다. 말을 지키는 365일, 아래의 마지막 점을 찍을 날이 가까웠다. 점들이 모여 선이 되었고 선은 길로 이어졌다. 그녀는 그 길의 끝이 아니라 길 위에서 누군가와 나란히 걷는 법을 배웠다. 남편 기일이 다가오자 가족들이 먼저 연락을 했다. 엄마, 올해는 집에서 제사를 모시고 싶어요. 민준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같이 준비하자. 선자는 짧게 대답했다. 집의 문턱을 넘기 전에 마음속의 문턱이 먼저 열렸다. 그날 인천 집의 현관은 오랜만에 활기를 되찾았다. 큰아들 민석은 제기와 향을 꺼내고 둘째 민호는 과일을 다듬었다. 이지원은 부엌에 들어가 조용한 손놀림으로 나무를 묻히고 전을 붙였다. 기름이 많지 않게 불은 낮게 말은 적었지만 온도는 알맞았다. 민주는 아버지의 회색 목도리를 꺼내 창틀 위에 걸었다. 한동안 말이 없었다. 제사상을 차려놓고 모두가 절을 올렸다. 선자는 마지막에 술잔을 들었다. 당신, 올해도 우리가 겨울을 지나 봄을 맞았어. 각자 다른 속도로 그래도 같은 방향으로 술잔을 내려놓자 공기가 조금 가벼워졌다. 밥상 앞에 앉아 음복을 나누며 선자가 말했다. 나는 밤을 여기서 자지 않겠다. 오늘은 집에 숨을 안부처럼 묻고 다시 서울로 간다. 누구도 붙잡지 않았다. 붙잡는 대신 그녀의 결심을 하나씩 자기 자리로 옮겨 담는 표정이었다. 식사 후 선자는 작은 상자를 꺼냈다. 먼저 민준에게 회색 목도리를 돌려주었다. 내 아버지의 온도다. 겨울바람이 아무리 새도 이걸로 한번 둘러라. 그리고 달력의 빨간 점 대신 내 하루의 손으로 나를 기록해라. 민준은 고개를 깊게 숙였다. 엄마, 나는 종이보다 먼저 움직일게. 그의 말은 더 이상 중간에 멈추지 않았다. 민석과 민호에게는 낡은 공책 한 권씩을 건넸다. 남편이 생전에 적어놓은 노트였다. 너희가 나를 떠올릴 때 숫자보다 먼저 떠오를 단어들이 여기에 있다. 밥, 불, 바람, 숨이 단어들로 너희의 집을 지어라. 두 사람은 한 장씩 넘겨보고 조용히 가슴에 안았다. 말 대신 종이의 무게가 어깨의 숙임을 대신했다. 그리고 이지원에게는 작은 핑크색 골무를 내밀었다. 오래전 장터에서 산 것이었다. 손으로 먹고 살려면 손부터 아껴야지. 내가 내 손등에 발라준 크림을 나는 숫자 대신 기억한다. 앞으로도 손으로 할 수 있는 일부터 해라. 말로 하는 사과보다 오래 남는다. 지원은 골무를 두 손으로 받치듯 받았다. 어머님, 오늘 저는 무엇도 약속하지 않을게요. 대신 제 손으로 보여드릴게요. 그녀의 언어는 더 이상 계산의 단어들이 아니었다. 마지막으로 강혜진에게 얇은 서류 봉투를 건넸다. 이건 새로 정리한 의료 의사결정서와 연락망, 그리고 작은 메모다. 읽어보면 안다. 내가 짐이 되지 않게 했지만 내가 부탁하고 싶을 때 제일 먼저 떠오르는 이름은 여전히 너다. 혜진은 눈시울을 눌렀다. 이모, 저는 이름을 지켜주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이모의 숨을 막지 않는 선자는 웃었다. 그래, 이름과 숨, 그것이면 충분하다. 해가 한강 위로 눌리듯 기울 무렵, 선자는 다시 서울로 돌아갈 채비를 했다.
마당의 공기가 봄으로 바뀌는 중이었다. 대문 앞에서 민준이 물었다. 엄마, 이 집을 언젠가 비울 때가 오면 그때 우리 어떻게 하면 될까? 선자는 고개를 기울였다. 집은 나무 같아서 심은 사람이 먼저 그늘을 아는 법이다. 그늘이 옮겨가면 너희도 그늘을 따라가라. 벽을 붙잡지 말고 밥상을 지켜라. 밥상은 거울이다. 민주는 대답 대신 문을 오래 잡고 섰다. 문이 닫힐 때 나는 작은 소리가 작별이 아니라 다음 약속처럼 들렸다. 소나무 마을에 돌아온 저녁, 원장은 선자에게 작은 봉투를 건넸다. 기부 확인서입니다. 조건부 조항이 공식 종결되며 재단명의 기부는 실행되지 않았다는 최종 확인이에요. 축하드려도 될까요? 선자는 봉투를 펴보지도 않고 접었다. 축하할 일이라기보다 길게 쥐고 있던 숨을 내쉰 일이지요. 원장은 미소 지었다. 맞아요. 내쉰 숨이 길어지면 다음 숨이 들어오죠. 며칠 뒤 선자는 요양원을 나와 근처에 작은 원룸을 얻었다. 창이 큰 집이었다. 햇빛이 바닥까지 닿는 시간대가 길었다. 소나무 마을까지는 걸어서 10분. 아침에는 운동을 하러 요양원에 들르고 점심은 집에서 간단히 지어 먹었다. 전기포트, 작은 냄비, 2개의 그릇. 책상 위에는 남편의 흑백 사진과 작은 난이 놓였다. 창가에는 허브 화분 2개, 수미라는 꼬리표를 붙였다. 물을 줄 때마다 식물의 잎이 미세하게 떨렸다. 그녀의 마음도 그 떨림을 따라가며 잔잔해졌다. 어느 날 오후, 동네 경로당에서 노후자산과 품이라는 주제의 작은 강좌가 열렸다. 선자는 뒷줄에 앉아 강사의 말을 조용히 들었다. 누군가 질문을 던졌다. 돈이 많으면 자식이 효도하나요? 강사가 머뭇거리자 선자가 손을 들었다. 돈은 사람의 마음을 비추는 물이더군요. 얕으면 바닥이 다 보이고 깊으면 하늘이 비칩니다. 다만 그 물로 효를 사지는 못합니다. 효는 물 마시는 자세에 있지 물동이에 있지 않으니까요. 잠시 환기가 된 공기 속에서 몇몇 고개가 조용히 끄덕였다. 봄의 끝자락, 가족들이 번갈아 선자의 원룸에 들렀다. 민석은 낡은 커피포트를 새 것으로 바꿔주었고 민호는 창틀의 각도를 조절해 햇살이 더 오래 머물게 했다. 민주는 현관 앞에 작은 러그를 깔았다. 이지원은 창가에 작은 바람종을 달았다. 바람이 불 때마다 짧고 맑은 소리가 났다. 혜진은 수도 밸브의 누수를 고치고 우편함에 김선자라는 이름표를 반듯하게 붙였다. 이름표를 붙이고 나서 선자는 한참을 그 철제 글자를 보고 있었다. 살아있는 사람의 이름은 누군가의 손으로 또렷이 붙여주어야 한다는 사실이 기쁘고 고마웠다. 마지막으로 선자는 유언장 사본을 다시 읽었다. 읽을 때마다 마음이 다른 빛깔로 가라앉았다. 문장은 그대로였지만 그녀가 받는 빛은 달라졌다. 공책을 펴고 짧게 적었다. 유언은 종이의 말이다. 종이의 말이 내 마음을 대신하지 않게 내 마음의 말도 매일 써둔다. 그리고 아래에 세 줄을 더했다. 용서는 문이 아니다. 길이다. 길 위에서 넘어지면 한 번 더 일어나면 된다. 일어나면 숨이 길어진다. 어느 저녁 해가 북한산 능선 뒤로 떨어질 때 선자는 남편의 사진과 마주 앉았다. 당신, 내가 돌아가지 않기로 한 건 집을 버린 게 아니야. 집에 있던 나를 지키려는 거야. 이제는 내가 나의 보호자다. 말이 끝나자 창밖에서 바람이 한 번 더 불었다. 바람종이 맑게 울렸다. 그녀는 가볍게 웃었다. 웃음은 오래 참은 눈물과 닮아 있었다. 그러나 무게는 달랐다. 눈물은 내려앉고 웃음은 들어올려준다. 며칠 후 선자는 소나무 마을 데크에서 작은 모임을 열었다. 요양원에서 알게 된 할머니들, 혜진, 민준, 그리고 이지원이 앉았다. 유자차와 떡, 김밥 약간. 선자가 잔을 들었다. 올해 우리는 숫자의 언어와 숨의 언어를 함께 배웠다. 숫자가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니라 숫자보다 앞선 것이 있다는 걸 기억하자. 서로의 이름을 먼저 부르자. 모두가 잔을 부딪혔다. 조용한 소리가 나무결에 스며들었다. 한 사람이 말했다. 이모, 이제 마음은 다 나으셨어요? 선자가 대답했다. 상처는 흉터가 돼야 완성이지. 흉터는 아프지 않지만 잊게 하지도 않아. 그래서 좋은 거다. 밤이 내리자
그녀는 원룸으로 돌아와 창문을 반쯤 열었다. 산에서 내려오는 바람이 커튼을 밀었다. 바람은 손처럼 그녀의 어깨를 스쳤고 방 안의 공기를 새로 썼다. 선자는 마지막 유자차를 데워 컵에 따랐다. 향이 천천히 퍼졌다. 공책 마지막 장에 한 줄을 더 적었다. 나는 내 숨으로 산다. 그리고 남은 날들을 내 이름으로 부른다. 펜을 내려놓으며 그녀는 창밖의 별 한 점을 오래 바라보았다. 인천의 바다는 보이지 않았지만 바람은 여전히 소식을 전해왔다. 어느 골목에서는 하이힐 소리가, 어떤 거실에서는 밥 짓는 소리가, 어떤 데크에서는 바람종 소리가 났다. 그 소리들이 하나로 섞이는 순간 선자는 알았다. 오래 걸어온 길이 헛되지 않았음을. 돈이 비춘 마음의 표정과 마음이 선택한 길의 방향을 종이와 숨이 함께 증언해주고 있었다. 그녀는 조용히 눈을 감았다. 숨이 길어졌다. 다음 장의 제목을 마음속으로 읽었다. 해가 뜨는 시간, 나를 먼저 부른다. 그리고 아주 천천히 하루의 마지막 점을 찍었다.